오늘은 중국 또는 세계 최고의 명장들을 뽑을 때 자주 등장하는 인물 중 하나인 한나라의 대장군 한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신은 한고조 유방이 항우를 쓰러뜨리고 천하를 통일하는데 큰 역할을 한 1등 공신 중의 하나로 최고의 지휘관을 논할 때 빠지지 않는 불세출의 명장이죠. 한신은 동해군 회의면에서 가난한 평민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가난한 데다 품행이 좋지 못한 탓에 관리로 천거되지도 못했고 먹고 살기 위해 장사를 할 만한 능력도 없었죠. 때문에 항상 남에게 빌붙는 생활을 하며 주변 사람들로부터 경멸당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하루는 그 동네 건달 중에 한 명이 제대로 밥벌이도 못하는 형편이면서 늘 칼을 차고 다니는 한신의 앞을 가로막고선 너는 체격도 좋은데다가 항상 칼을 차고 다니지만 그 속은 겁쟁이가 아니냐? 네가 정말 용기가 있다면 나를 칼로 찌르고 지나가고 그럴 용기가 없다면 내 가랑이 밑을 기어 지나가라 라며 그를 비웃었죠. 그런데 한신은 놀랍게도 그 말을 듣고는 잠시 그를 바라보더니 별다른 망설임도 없이 그의 가랑이 밑을 기어서 지나갔는데요. 이런 그의 모습을 지켜본 주변 사람들이 소문을 내면서 한신은 소문난 웃음거리가 되었고 이 사건으로 인해 훗날에도 두고두고 조롱을 당하게 되죠. 그렇게 백수 생활을 하던 중 진나라의 폭정을 참지 못한 백성들이 각지에서 반란을 일으키자 한신 또한 그 반란군 중의 하나인 초나라 항량의 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한신이 가진 명성이라고는 남의 가랑이 밑을 기었다는 것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항량이 죽은 후 그의 조카인 항우가 진나라를 멸망시키고 천하를 통일할 때까지 별다른 공 하나 세우지 못한 채 세월만 보내게 되죠. 그는 몇 번이나 항우에게 자신의 의견을 내보기도 했지만 한신이 무슨 제안을 올릴 때마다 항우는 철저하게 무시했고 그의 어떤 계책도 써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크게 마음이 상한 한신은 항우를 떠나 화촉 지방의 왕으로 임명된 한왕 유방의 밑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처음에 한신은 그곳에서도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한 채 곡식 창고를 관리하는 연호라는 낮은 직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훗날 한나라의 명재상으로 유명해지는 소아가 그의 재능을 알아보며 유방에게 한신이 국사무상의 인재라 추천했고 유방은 자신의 밑에 들어온 지 두세 달밖에 되지 않는 한신을 과감히 대장군이라는 최고직위에 임명했죠. 처음 유방이 항우에 의해 파촉의 왕으로 임명되었을 때 항우는 유방이 다시 중원으로 진출해 자신을 위협할지 모른다는 의심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옛 진나라 장수인 장안과 사마은 동해를 각각 왕으로 삼고 유방이 관중으로 오는 길목을 수비하게 했는데요. 때문에 유방은 항우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파촉과 중원을 연결하는 잔도를 불태우면서 자신이 중원에 진출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대장군으로 오른 한신이 기가 막힌 계책을 내놓게 되는데 바로 불타버린 잔도를 복구하는 척하면서 다른 길로 돌아나가서 관중 지역으로 침공을 하자는 것이었죠. 불타버린 잔도를 다시 만들려면 몇 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마음을 놓고 있던 삼진의 왕들은 갑자기 나타난 한나라군의 기습을 받고 크게 당황한 끝에 패배했습니다. 그중 사마은과 동해는 유방에게 항복했고 장안은 성에 들어가 끝까지 버티었지만 한신은 수공을 써서 아예 성을 물에 잠기게 만들어버렸고 패배를 직감한 장안은 자결하게 되죠. 그렇게 한나라의 앞을 가로막던 삼진의 왕들이 사라지자 관중 지역이 또다시 유방의 손에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이후 유방은 위왕표와 은왕, 사마항, 하나망, 신양 등의 항복을 받아냈고 어느새 56만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연합군이 그의 아래로 모여들었죠. 너무나도 많은 병력을 갖게 되면서 자신감이 넘쳤던 것인지 이후 유방은 한신에게 지휘권을 넘기지 않고 자신이 직접 지휘를 하게 되는데요. 유방이 이끄는 연합군은 항우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그의 본거지인 팽성을 점령한 후 뒤늦게 팽성을 되찾으러 온 항우의 3만 병력과 자신있게 맞섰죠. 하지만 제대로 된 지휘체계 없이 오합지졸이나 다름없던 한나라 연합군은 항우와 3만 초나라군에 그야말로 개박살이 나버렸습니다. 그 상황에서 별다른 지휘권이 없던 한신이 할 수 있었던 일이라고는 전투에서 패배의 사방으로 달아난 병사들을 다시 수습하는 일뿐이었죠. 이때까지만 해도 한신은 대장군의 직책에 걸맞은 활약을 보이지는 못했지만 그의 진정한 가치는 그 이후부터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팽성에서 한나라군이 항우에게 처참하게 박살나자 그때까지만 해도 유방에게 붙어있던 제후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모두 항우의 편으로 갈아타기 시작했는데요. 이에 위기감을 느낀 유방은 먼저 위나라의 왕인 위표를 다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사자를 보내 설득을 해봤지만 그 시도는 실패로 끝났고 결국에는 한신에게 무력으로 위를 침공하라는 지시를 내렸죠. 한신이 온다는 소식을 들은 위표는 한신이 오는 길목 강 건너편에 진을 치고 그와 맞서 싸울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신은 가지고 있던 배를 모두 띄워 강 건너 위표의 본진에 있던 병력들의 시선을 잡아둔 후 주변의 민가에서 징발한 항아리를 엮어 만든 뗏목을 이용해 별동대에게 몰래 강을 건너게 한 후 위나라의 수도를 공격해버렸죠. 수도가 함락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위표의 본진은 대혼란에 빠졌고 그 틈을 탄 한신이 총공격을 하면서 위나라군은 단숨에 무너졌습니다.
단 한 번의 싸움으로 나라 하나를 멸망시키고 그곳의 왕을 사로잡은 것인데요. 이후 한신은 유방의 명을 받아 3만의 병력을 이끌고 본격적인 북벌에 나서게 되죠. 8월에 위나라를 격파하고 9월에 대나라마저 평정한 그는 얼마 후 조나라의 20만 대군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신은 역사의 길이 남을 기발한 전략을 세워 자신들의 몇 배나 되는 병력을 가진 조나라를 상대로 승리하게 되는데요. 당시 조나라군의 진지 앞에는 몇만수라 불리는 강이 있었는데 한신은 1만의 병력을 끌고 강을 건넌 뒤 강을 뒤에 두고 진영을 설치하는 이른바 배수진을 쳐버린 것입니다. 바로 뒤에 강을 두면서 자신들이 도망갈 길을 막아버린 배수진을 친 한나라를 보며 조나라군의 대장 진현은 한신을 병법도 모르는 놈이라 비웃었고, 기세가 오른 조나라군은 진영마저 비워둔 채 한나라군의 총공격을 퍼부었죠. 양쪽 병력의 차이는 극심했지만 어차피 뒤가 강으로 막혀있기 때문에 도망갈 수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던 한나라 병사들은 한신의 의도대로 죽으림을 다해 싸우기 시작했고, 그렇게 한신의 본진이 기적적으로 수비를 해내고 있는 사이에 한신이 은밀히 빼돌려둔 별동대가 텅 비어있던 적의 본진을 점령한 후 조나라군의 후방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자신들의 진지가 털린 데다가 뒤통수까지 맞게 된 조나라군은 그야말로 대혼란에 빠졌고 전투는 한나라군의 승리로 끝나게 되죠. 또다시 한신은 단 한 번의 싸움으로 또 하나의 나라를 멸망시킨 것인데요. 전투가 끝난 후 펼쳐진 잔치에서 한신의 부하들이 어째서 강을 뒤에 두고 진을 치는 무리수를 뒀냐는 질문을 하자 한신은 절대적인 병력 차이 속에서 적들을 막아내며 시간을 끌기 위해서는 병사들을 죽을 각오로 싸우게 만들어야만 했고, 그것이 자신이 배수진을 친 이유라고 대답하며 모든 장수들을 감탄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후 연나라를 점령하고 제나라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제나라를 구하기 위해 달려온 초나라의 용장 용저마저 격파한 한신은 이후 제나라까지 점령해버리며 북방지역의 5개국을 모조리 평정하는 위협을 달성하게 되죠. 이후 한신은 유방에게 사자를 보내 혼란한 제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자신이 임시로 제나라의 왕이 되고 싶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그런데 당시 유방은 항우에게 포위당해 몹시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주군이 위험한 상황임에도 왕이 될 욕심이나 보이는 한신에게 몹시 화가 났지만 그의 책사인 장량이 한신 없이는 천하를 얻을 수 없다며 그를 설득한 끝에 한신을 제나라의 임시왕이 아닌 진짜 왕으로 임명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밥을 빌어먹던 회유면의 백수가 제나라의 왕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후 군사를 이끌고 유방에게 합류한 한신은 해아라는 곳에서 초나라군을 박살내고 항우를 자결하게 만들면서 주군인 유방에게 마침내 천하를 안겨주게 됩니다. 하지만 강대한 적인 항우가 존재할 때까지만 해도 한신은 유방에게 있어서 그 무엇보다 강력한 무기였지만 천하가 평정된 후에는 오히려 자신에게 가장 위험한 존재가 되었죠. 게다가 한신 또한 그 이전부터 유방의 심기를 몇 번이나 거슬리게 만드는 행동을 하는 등의 업보를 쌓으면서 결국에는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후 한신은 유방에게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키려 했지만 사전에 계획이 드러나면서 유방의 아내인 여태후의 유인책에 넘어가 허무한 죽음을 맞게 되는데요. 천하를 주름잡던 희대의 괴물 항우를 잡아낸 명장 한신의 마지막이라고 하기에는 믿을 수 없을 만큼 허망한 최후였죠. 지금까지 국사무쌍이라 불리는 한신의 이야기였습니다. 예전 저희 채널에서는 중국 역사상 최악의 매국노라고 일컬어지는 진해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진해가 이런 평가를 받는 이유는 바로 남송 최고의 명장이자 구국의 영웅 악비를 죽여서이기 때문이죠. 오늘 이야기할 인물은 바로 이 악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악비는 1103년 하남성 상주의 가난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났죠. 그가 태어날 때 큰 새가 지붕 위에 앉았던 걸 범상치 않게 여긴 그의 아버지가 그의 이름을 비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가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 황하가 범람하는 바람에 그의 고향 마을이 잠겨버리면서 아버지가 홍수에 휘말려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야사에 따르면 다행스럽게도 그의 어머니인 요씨는 악비를 품에 안은 채로 커다란 바구니를 타고 있었던 덕분에 겨우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악비는 어려서부터 기골이 장대하고 힘도 세며 굉장히 용맹했다고 하죠. 그리고 당시 창술과 검술의 달인이던 진광으로부터 무예를 배웠고 최고의 명궁으로 일컬어지던 주동에게 궁수를 배워 뛰어난 활 솜씨까지 갖추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는 학문과 병법 공부도 게을리하지 않았고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손자병법을 읽었을 정도로 학문에도 정진해 어릴 적 이러한 경험들은 훗날 자신이 최고의 명장이 되는데 크나큰 도움이 되었죠. 그렇게 악비는 19세가 되던 해에 의용군에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금나라와의 질긴 악연이 시작되었죠. 어느 날 악비는 기병 100여 명을 거느리고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갑자기 금나라군이 나타난 것이죠. 심지어 자신들의 병력은 100여 명 밖에 되지 않았는데 금나라군은 얼핏 봐도 자신들보다 병사가 많아 보였던 것입니다. 이에 쫄아버린 병사들이 어쩔 줄 몰라 하자 악비는 그들에게 당황하지 마라,
적은 우리의 병력이 얼마인지 모른다. 놈들이 손을 쓰기 전에 우리가 먼저 치면 이길 수 있다. 라고 한 것이죠. 그리고 순식간에 금나라군 한가운데로 돌진해 적장의 목을 베어버렸고, 이에 기세가 등등해진 병사들도 금나라군을 공격하자 기겁한 적들은 혼비백산 달아나 버렸습니다. 이 일로 인해 악비의 용맹은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죠. 이때쯤 악비에 대한 재미있는 야사가 있는데요. 악비는 종택의 부하가 되어 계속해서 금나라 군과 치열한 전투를 치르다가 어느 날 종택이 병에 걸려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군의 통솔을 맡은 장군은 두충이라는 인물이었죠. 그는 종택과 달리 금나라와 싸우려 들지 않자 악비는 그대로 군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악비의 어머니 요시는 그에게 다시 군으로 돌아가라며 혼을 내면서 악비의 등에 진충보국이라는 네 글자를 새겨주었고, 목숨을 바쳐 충성을 다하며 나라의 은혜에 보답하라고 말했죠. 그렇게 악비는 어머니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다시 군으로 돌아가 금나라와의 전쟁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1126년 금나라 군이 화북 지방을 침공하자 그들과 맞서 싸우던 악비는 도저히 병력차를 극복하지 못했고 결국 송나라의 수도 개봉에 함락되고 말았죠. 그렇게 정강의 변사건이 일어나 송휘종과 흠종이 금나라로 끌려가고 고종은 남쪽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이때 악비도 고종을 따라 남쪽으로 떠났는데요. 훗날 그는 우한과 양양을 거점으로 하면서 호북성 일대를 영유하는 군벌이 되었죠. 악비는 백성들에게 평판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가 이끄는 군대는 악가군이라고 불렸죠. 악가군은 규율이 엄격하기로 유명했는데요. 그들은 행군 도중 마을을 지나다 야영을 해야 할 때면 백성들의 집을 빼앗아 그곳에서 자지 않고 길가에서 노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병사들에게 집에 들어와 쉬라고 해도 어느 누구도 백성들의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죠. 얼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백성이 집 나무를 뜯어 불을 피우지 않으며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백성의 재물을 약탈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악가군의 규율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악비와 악가군이 자신의 마을 앞을 지나갈 때면 백성들이 서로 술과 고기를 바쳤다고도 하죠. 악가군은 전투에서도 얼마나 강했는지 매번 승리를 가져갔으며 금나라 병사들은 악가군을 두려워했다고 하는데요. 금나라 군은 태산을 흔드는 건 쉽지만 악비의 군사들을 흔드는 건 어렵다 라고 말할 정도였다고 하죠. 그리고 계속해서 남하하는 금나라 군대를 한세충, 장준, 유광세 등의 군벌들과 협력하여 그들을 막아낸 결과 회하 이남으로는 더 이상 내려오지 못하게 하는 데 성공했으며 지리적 이점을 이용해 금나라 철기군을 계속해서 격퇴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그렇게 고종과 남쪽으로 피신한 악비는 고작 31살의 나이에 청원군 절도사가 되었으며 2년 후에는 선무부사, 그리고 1년 후에는 선무사로 임명되었고 계속해서 금나라와의 전투를 치르며 그들에게 빼앗긴 장강과 회하 사이에 위치한 중원 지역의 일부를 다시 수복할 수 있었죠. 그리고 그는 남송의 황제가 된 고종에게 강하게 북벌론을 주장했습니다. 이대로 계속 북진하여 금나라에게 빼앗긴 모든 영토를 다시 되찾아와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때 금나라와 화친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하던 재상 진해와 심각한 갈등을 빚게 되었습니다. 진해는 고종에게 일단 금나라와 화친을 하고 힘을 기른 뒤 훗날을 도모하자고 주장하며 준비를 하지 않은 채 금나라와 계속해서 전쟁을 벌이면 남송 역시 불바다가 될 것이라고 했죠. 이에 악비는 금나라는 믿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화친을 하면 그들의 종이 될 것이라며 진해와 고종에게 말했습니다. 또한 진해에게는 재상이 나라의 이익을 도모하지 못하면 훗날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사게 될 것이라며 역정을 냈죠. 그렇게 악비가 대표인 주전파와 진해가 대표인 주합파는 한치의 양보도 없이 계속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고종의 아버지이던 휘종이 1135년 6월 금나라에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고종은 아버지 휘종의 시신과 함께 금나라에 잡혀있던 자신의 어머니 위연비를 보내달라고 부탁을 했죠. 이에 금나라는 막대한 거금과 공물을 바치고 다른 여러 악조건을 받아들이는 강화조약을 맺어야만 보내주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고종은 남송을 세우고 나서 처음에는 금나라를 치기 위한 준비를 하려고 주전파였던 이강을 재상에 앉혔었는데요. 결국 그러한 준비들이 금나라를 자극하게 되었고, 이에 남송으로 침공에 들어온 금나라 군대를 피해 처절하게 도망을 다녔던 기억이 있는 고종은 아버지의 시신도 받아 장례도 치러야 하고 어머니도 보고 싶기도 했기 때문에 그들과 싸우기보다 화친을 맺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주전파 재상이던 이강을 파직시켰고 금에 대항하지 않는다는 뜻을 보여주기 위해 이강이 금나라 군대를 대비해 구축했던 여러 진지들을 스스로 다 때려 부숴버렸습니다. 이런 고종의 노력 덕분인지 1139년에 남송과 금나라는 강화조약을 맺게 되었죠. 그러자 남송은 스스로를 금나라의 신하로 칭해야 했고 금나라에 막대한 공물을 바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1년 후인 1140년 10월 금나라 내부의 화친파가 반대파와의 권력 다툼에서 밀리면서 화해 협정을 깨고 울추를 대장으로 삼아 다시 남송 침공을 시작했죠.
이를 막아선 건 다름 아닌 악비를 비롯한 한세충, 유기 등 남송의 명장들이었습니다. 올출은 남송의 군대 중 비교적 약한 장준의 군대에게 승리를 거두었을 뿐 연전연패를 거듭하죠. 악비는 부장들에게 적군의 진로를 틀어막는 한편 하동과 하북의 의병들에게는 적군의 후방을 기습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유기가 이끄는 팔자군은 올출의 군대를 격퇴했으며 악가군은 언성과 영창에서 금군을 작살내버렸죠. 이에 오히려 금나라 군대가 밀리기 시작해 영창, 진주, 정주, 낙양 등을 다시 수복할 수 있었으며 계속 승전보를 올리면서 북송의 수도였던 개봉에서 불과 15km 떨어진 주선진까지 밀고 올라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각지의 의병들은 기뻐하며 악비의 군대에 속속 합류했고 백성들은 수레로 식량들을 운반해왔으며 어떤 사람들은 춤을 추며 악비의 군대를 환영했죠. 이에 기세등등해진 악비는 흥분하며 부하들에게 온 힘을 다해 적을 쳐부수고 금나라의 수도 황룡부까지 진격하면 승전을 축하하며 곧 삐뚤어지게 술 한잔 거하게 먹자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금나라를 다시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죠. 패전에 패전을 거듭하던 금나라의 대장 올출은 퇴각을 하려고 했지만 부하 중 한 명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예로부터 간신히 조정에서 전행을 일삼으면 아무리 능력이 있는 장군도 공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곧 송나라 내부에 변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했던 것이죠. 이 말을 들은 올출은 즉시 진해에게 밀서를 보냈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당신이 화친을 원한다면 악비를 죽여라. 악비가 죽지 않으면 우리가 마음을 놓을 수 없다라는 것이었죠. 이에 예전부터 그와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었던 진해는 결국 그를 죽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에 주화파 인물들과 악비를 별로 좋아하지 않던 조정 대신들은 그를 온갖 죄목을 갖다 붙여 모함하기 시작했죠. 그러자 당시 고종의 마음도 진해 쪽으로 더 기울어져 있었기 때문에 한참 기세가 좋던 악비를 조정으로 불러들여 버렸고 나머지 군벌들도 철군을 명했습니다. 그렇게 악비가 돌아오는 길에는 백성들의 통곡 소리가 가득했다고 하죠. 거기다가 1141년이 되자 조정에서는 군제 개편을 명목으로 악비와 한세충, 유기, 그리고 양기중 등 군벌들의 병권을 박탈하고 모든 병사들을 중앙군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진해는 악비를 죽일 명분을 만들기 위해 그의 부하였던 장언이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다고 했고 이 일에는 악비의 아들 아군까지 연루되어 있다고 모함을 해 그들을 잡아들였고 지독한 고문을 받게 되었죠. 그리고 얼마 안가 악비마저 잡혀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강도 높은 고문을 가해도 악비는 반역을 꾀했다는 거짓 고변을 하지 않고 버텼고 그에게 붙은 죄목들도 증거가 전혀 없다 보니 진해는 어떻게 하나 고민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자 진해의 아내이던 왕씨가 뭘 그렇게 고민하냐, 그냥 죽여버리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자 진해는 그녀의 말대로 그냥 죽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때 악비가 처한 상황을 알게 된 한세충은 격분하며 진해를 찾아가 악비를 잡아간 증거를 대라고 소리쳤죠. 그러자 진해는 명확한 증거는 없지만 아마 있을 것이다 라는 얼토당토 안 한 말을 했고 이에 더 열받은 한세충은 그걸 말이라고 하는 것이냐, 세상 사람들의 이목이 두렵지 않냐며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악비의 죽음을 막을 수는 없었죠. 진해는 악비가 죽기 전날 그를 찾아가 그대는 죽음으로써 충신으로 기록될 것이고 나는 희대의 간신으로 기록될 것이요. 하지만 살아있는 동안의 승자는 나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결국 악비는 39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죽기 전 유언으로 나의 결백한 마음은 하늘의 태양처럼 밝을 것이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는 명확히 알려진 바가 없는데요. 독사를 당했다는 말도 있고 처형당했다, 사약을 먹고 죽었다라는 등 여러 가지 설이 있다고 하죠. 아무튼 그가 죽고 나서 옥졸이던 외수는 몰래 그의 시신을 빼내 장사진에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악비의 시신을 진해가 훼손할 것을 염려한 외수는 시신을 자신의 집에 있는 나무 밑에 묻었고 자신이 죽을 무렵 아들에게 그 사실을 알렸다고 하죠. 이후 악비를 너무 사랑하는 효종이 즉위하고 나서 악비는 누명이 풀리게 되었고 시호로 무목을 받아 구국의 영웅으로 여겨졌으며 1204년에는 영종이 악비를 왕으로 추존하여 항저우의 아광묘에 배양되었고 시호를 충무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아광묘에는 진해와 부인왕씨 그리고 묵기설, 장준 등이 무릎 꿇고 있는 동상이 만들어져 악비 동상 앞에 놓였죠.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하도 진해 등 간신들 동상에 침을 많이 뱉다 보니 지금은 동상에 침을 뱉지 말라는 팻말이 걸려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흐르고 나서 중국의 문화대혁명이 불어닥치자 홍위병들의 마술을 피해 가지 못했고 악비의 묘를 파헤친 뒤 유골을 불로 태워 재로 만들어버리기까지 했죠. 악비는 구국의 영웅이자 최고의 명장으로 여겨지는 한편 진해는 중국 역사상 최악의 매국노로 여겨졌는데요. 그러나 최근에는 악비의 전공이라고 알려진 것들이 대부분 악비 후손들이 쓴 행장을 바탕으로 하다 보니 다른 기록과 교차 검증이 안 되거나 공신력 있는 사서에 채택되지 않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신뢰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악비전의 기록만 봐도 불과 500명의 병사로 올출해 10만 대군을 작살냈다는 이야기나 800명으로 도적 50만 명을 격파했다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소수의 병력으로 다수의 군을 격퇴한 명장들이 없지는 않았으니 말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 일들을 완전히 다 믿는 것도 애매하긴 한 것 같죠. 그렇다 보니 악비의 불분명한 기록과 과장된 전공은 학계에서도 비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최근 중국 정부의 역사 공정으로 인해 교과서에서 악비는 구국의 영웅이라는 평가가 점점 지워지고 있으며 진해도 역시 재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죠. 남송 최고의 명장으로 구국의 영웅이었다가 마지막에는 간신 진해에게 모함을 받아 억울한 죽음을 당한 악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백기 연파 왕전과 함께 전국시대 4대 명장 중 한 명이자 특히 방어와 수성에 있어선 중화역사상 무패를 자랑하며 조나라의 마지막 등불이라 불렸던 이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국 칠웅 당시 진나라는 나머지 6국을 씹어먹을 정도의 강국이었죠. 반장평대전의 패배로 인해 언제 멸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상태였던 조나라는 이웃에 있는 진나라의 침입뿐만 아니라 북쪽의 흉노의 침입에 대한 대비도 늘 해야만 했습니다. 이목의 이름이 세상에 널리 알려진 계기가 바로 조나라의 흉노토벌이었죠. 이목은 장군으로 부임하자마자 흉노와의 접경지대로 발령을 받았는데 당시에 흉노는 훗날의 한나라 시대만큼 막강한 세력을 갖추지는 못했지만 툭하면 중국을 괴롭히고 뒷목을 잡게 만들 정도의 저력은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목은 부임하자마자 두 가지 규율을 강조했죠. 첫 번째는 만약 흉노에 목을 베어오는 자가 있으면 그를 참수해버리겠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흉노가 쳐들어올 경우엔 모든 백성과 군사가 즉시 성벽 안으로 대피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곳곳에 봉화 등을 설치해서 빠르게 흉노의 움직임을 파악함으로써 흉노에 대한 사전 및 사후 대처를 완벽하게 준비해버렸기 때문에 이목이 부임하던 시절엔 흉노로부터 입은 피해가 거의 없다시피 했고, 반대로 흉노는 이런 이목의 대처 탓에 제대로 된 수확을 거두지 못했죠. 이후 이목은 직접 군대를 일으키지 않고 오로지 훈련에만 전념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당 지역의 백성들을 성공적으로 지켜냈음에도 이런 이목에 대한 대외적인 시선은 좋지 않았고, 적군인 흉노는 물론 이목의 부하들 사이에서도 그들의 상관이 겁쟁이라는 소문이 계속 퍼져나갔다고 하죠. 결국 이목의 그런 상황은 한단의 조정에까지 알려졌고, 조나라의 왕은 이목을 크게 질책하며 나가서 싸우라 명령했지만 이목은 끝까지 방어적인 태도를 고집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분노한 왕은 이목을 파직시키고 그 자리에 다른 장수를 부임시켰죠. 이목의 후임으로 온 새로운 장수는 이목과는 정반대로 흉노가 보이는 족족 그들에게 싸움을 걸었지만 매번 지기만 하고 제대로 된 성과를 올리지 못해 결국 북쪽 국경 일대가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일이 그 지경이 되어서야 한단의 중앙조정과 북쪽 국경 담당자 등 모든 이들이 이목의 진가를 뒤늦게 깨닫고 그를 다시 불러오려고 했지만 이목은 주변의 요청을 전부 무시하고 꾀병을 부리며 집에서 버티기만 했죠. 결국 조정에서 억지로 명을 내리며 이목을 북방으로 보내려 하자 그는 앞으로도 자신은 원래 하던 방식을 계속 유지할 것이며 그런 자신의 방식에 간섭하지 말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에 왕이 이목의 담당 구역에 대한 정권을 주고 일체 간섭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까지 하자 그제서야 이목은 북방으로 복귀했죠. 복귀 이후 이목이 원래 방침대로 방어적인 태도만을 계속해서 보이자 이런 그의 태도를 본 흉노는 그가 겁쟁이라고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다시 조나라의 북방은 회복되기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조나라의 군수품과 군마, 군인들이 계속 늘어나게 되었죠. 싸울 준비를 끝낸 이목은 본색을 드러내 조나라와 흉노 사이의 평원에 보란듯이 전차 1300대, 기병 13,000기, 보병 5만 명과 궁병 10만 명이라는 대군을 주둔시켰습니다. 흉노는 갑자기 바뀐 이목의 태도를 의심하며 먼저 정찰 목적으로 선봉대를 보냈고, 이를 본 이목은 퇴각하는 척하며 수천 명의 군사를 미끼로 내버려 두었죠. 미끼를 덥석 물어버린 흉노의 선우가 대군을 이끌고 습격을 해오자 이목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기묘한 진세를 펼쳐 흉노군을 포위한 후 섬멸해버렸고, 그 결과 흉노는 전투 한 번에 10만 명에 달하는 군사를 잃었으며 선우 본인도 간신히 목숨만 건져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이 싸움 한 번에 북방의 이민족 중 담남이라는 부족은 아예 전멸했으며 동호라는 부족은 괴멸당한 뒤 도주했고, 이를 본 이모는 아예 항복해버렸죠. 이 전투에서 흉노를 포함한 북방 민족들이 입은 피해가 워낙에 엄청나서 이후 10년간은 그들이 조나라 국경에 얼씬도 못했을 정도였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런 이목의 활약에도 불구하고 조나라의 정계는 계속 썩어가고만 있었습니다. 장평대전의 참패로 약해진 조나라를 노린 연나라의 침략으로 날이 갈수록 국력이 쇠퇴하고 있었으며 간신 곽계는 과거 자신을 비난한 명장 연파에게 앙심을 품고 그를 모함한 끝에 기어이 그를 해임시켜버렸죠. 결국 분노한 연파는 자신의 후임 악승의 부대를 습격한 후 그대로 위나라로 망명해버렸습니다. 거기에 새롭게 왕위에 오른 도양왕은 창씨라는 여자에게 반해 그녀를 후궁으로 받아들이려 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목은 그녀가 한 집안을 망하게 한 요녀라며 격하게 반대했으나 도양왕은 이런 이목의 직언을 무시하고 끝내 그녀를 후궁으로 받아들였죠.
이목이 버티던 북쪽 방면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국력이 약해진 데다가 연파마저 잃은 조나라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진나라의 대대적인 침공을 받기 시작합니다. 기원전 236년에 진나라의 명장 왕전이 연여를 공격해서 9개의 성을 점령하자 조의 왕은 이목을 대장군에 임명했죠. 대장군에 임명된 이목은 연나라를 상대로 대승을 거두면서 무수와 방성을 점령하는 공을 세웠지만 이때 환희가 이끈 진나라군이 평양과 무성을 공격해서 10만이나 되는 조나라군을 죽였기 때문에 조나라는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이목은 이어지는 진나라군의 침공을 계속해서 막아내며 조나라를 지켜냈죠. 기원전 233년 조나라 장수 호첩을 전사시킨 진나라 장수 환희와 맞붙게 된 이목은 예전에 흉노를 상대했던 때처럼 전투를 피하며 수비에 열중하면서도 장병들을 잘 먹이고 푹 쉬게 하면서 계속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성 안에서 수비만 하는 이목을 끌어내기 위해 환희가 비하라는 지역을 공격하러 출정하자 이목은 오히려 그런 환희군의 본진을 습격해서 함락시켜버렸죠. 그 소식을 들은 환희가 급하게 병사들을 끌고 돌아왔지만 이목은 귀환하는 환희군의 정면을 일부의 병력으로 막은 뒤 나머지 병력을 양쪽으로 나눠 협공시키는 기동전술을 펼쳤고 사방에서 포위당한 환희군은 사상자가 10만에 이를 정도로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 전투를 비하전투라고 하는데 이는 전국시대 말기 전투 중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큰 전투였다고 하죠. 이 비하전투의 승리로 이목은 조의 유목왕으로부터 무안군의 칭호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1년 후 이목은 다시 쳐들어온 진나라의 대군까지 번호에서 철벽 수비를 펼치며 성공적으로 막아냈죠. 3년 뒤인 기원전 229년 진나라는 왕정과 양단화, 강해를 대장으로 삼아 또다시 조나라를 공격했지만 이번에도 이목은 사마상과 함께 진나라군을 상대로 방어에 성공하면서 무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진나라로부터 조나라를 지켜내는 데 성공합니다. 그렇게 이목 때문에 몇 번이나 조나라를 침공하는 데 실패한 진나라는 이목이 있는 이상 조나라를 멸망시키기는 힘들다는 판단을 내렸고 과거 연파를 모함해 쫓아냈던 간신 곽계를 매수해 이번에는 이목을 모함했죠. 곽계의 말에 넘어간 조의 유목왕은 결국 이목을 해임시켜버리며 스스로 무덤을 파버립니다. 다른 기전파목 멤버들과는 달리 이목의 최후는 확실하지 않은데 전국책에 의하면 이목은 곽계가 아닌 한창이라는 대신의 모함을 받았고 이목은 궁궐에서 자결했다고 나오죠. 반면에 사기 연파인 상여열전 조세가에 의하면 조의 유목왕이 곽계의 모함을 듣고 조총과 안치를 보내 이목 대신에 군대를 지휘하게 했는데 이목이 그 명령을 따르지 않자 유목왕은 다시 사람을 보내 그를 체포해버린 후 죽이고 사마상은 해임시켜버렸다고 나옵니다. 그렇게 이목이 죽고 사마상도 해임되자 방해물이 완전히 사라진 진나라는 조나라를 대대적으로 침공했고 석 달도 안 돼서 도우 판단을 함락시킨 후 조의 유목왕을 생포하며 조나라를 멸망시키는 데 성공하게 되죠. 이목은 기전파목 중 장평대전의 백기, 노익장으로 유명한 연파, 천하통일을 마무리한 왕전에 비해서 아무래도 캐릭터가 약한 편인데다 상대적으로 화려한 활약이 적다 보니 제일 저평가되는 경향이 많은데요. 하지만 수도 앞 50캠도 되지 않는 거리까지 적군이 가까이 온 상태에서 대지진의 대기근까지 일어나는 등 하늘이 조나라를 멸망시키려고 작정을 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조나라가 1년 넘게 버티어낼 수 있었던 것은 이목이 아니라면 그 누구라도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목의 업적은 어찌 보면 백기나 왕전보다 더 뛰어난 활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당시 진나라와 조나라의 국력차는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국과 북베트남급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이목은 3번씩이나 진나라의 침공을 막았으니 이는 백기 연파 왕전에 비교해도 전혀 밀리지 않는 활약이며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기전파목 중 전술적 능력은 최고였다는 평가도 가능할 정도라고 합니다. 또한 이목의 업적 중 진나라군을 막은 것뿐만 아니라 흉노를 토벌하는데 성공한 것도 굉장히 높게 평가받는데 이때 이목이 사용한 전술이 그 이후로도 북방 기마민족을 상대하는 전술의 정석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목은 정착해 있는 민족이 어떻게 유목민들을 상대해야 하는지 그야말로 모범적인 예시를 보여주었으며 이는 556국 시대와 금나라, 원나라, 청나라를 거치며 한족이 이민족에게 계속 패권을 내줘야만 했던 중국 현지에서 더 고평가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중국 전국시대의 진나라 명장 이신을 주인공으로 삼았던 만화 킹덤을 보면 이신과 라이벌 비슷하게 나오는 인물이 2명 있습니다. 한 명은 진나라 명장 왕전의 아들인 왕분이고 다른 한 명은 또 다른 진나라 명장 몽무의 아들인 몽염이죠. 이 3명은 나중에 천하대장군이 될 것이라며 서로 경쟁해가며 성장해가는 내용인데요. 이 중에서도 가장 돋보이는 인물이 하나 있는데 그는 바로 몽염입니다. 킹덤 내에서 몽염은 머리도 좋고 잘생기고 집안도 좋으면서 심지어 무력도 높은 넘사벽의 엄친아 같은 존재이죠. 그런데 역사 속에서의 몽염 역시 만화와 마찬가지로 완벽한 인물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문무를 겸비하고 수많은 전공을 세운 몽염도 마지막은 정말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죠. 오늘은 이 몽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약 2200년 전의 일이고 기록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탓인지 아쉽게도 몽염이 언제 태어났는지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몽씨 가문은 원래 제나라 사람들이었는데
몽염의 할아버지인 몽우가 진나라 소양왕의 신하로 들어가면서 그때부터 진나라에서 살게 되었죠. 그리고 몽염의 아버지는 그 유명한 몽무이고 그의 동생은 훗날 진시황제 영정의 최측근이 되는 몽해입니다. 이 몽씨 가문은 몽호, 몽무, 몽염과 몽이에 이르기까지 3대에 걸쳐서 큰 공을 세우며 진나라에서 최고 명문가가 되었죠. 몽염은 일찍부터 형법을 배워 옥관을 지냈으며 소송과 재판에 관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앙 영정은 본격적으로 정복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는데요. 인접했던 한나라, 위나라, 조나라를 공격하기 시작해 기원전 230년에는 장군 등이 한나라를 멸망시키면서 진나라 천하통일의 첫 신호탄을 날렸죠. 그리고 천하통일을 위해서는 삼진 중에서도 가장 강한 힘을 가지고 있던 조나라를 반드시 무너뜨려야 했는데 기원전 228년 진나라 최고의 명장 왕전이 수도 한단을 함락시키면서 그렇게 조나라도 멸망해버렸습니다. 또한 기원전 225년에는 왕전의 아들 왕분이 위나라 수도 대량을 무너뜨렸고 그렇게 진앙 영정의 계획은 착착 진행되고 있었죠. 그러던 기원전 224년 진나라의 다음 타깃은 초나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이때 진앙은 장군들을 모아놓고 초나라를 공략하는데 얼마만큼의 병력이 필요한지 물었죠. 그러자 혈기왕성하고 젊은 장군이었던 이신은 20만의 군사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했고 왕전은 60만의 병력은 있어야 초나라를 공략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진앙은 이신과 몽염에게 20만의 병력을 주고 초나라를 정벌하라는 명을 내렸죠. 전쟁이 시작된 이후 몽염과 이신은 각각 침과 평야를 함락시키며 승승장구했지만 이후 성보라는 곳에서 합류하려다가 초나라의 최후의 명장 항현에게 기습을 당해 대패한 뒤 다시 진나라로 퇴각할 수밖에 없었죠. 이후 진앙은 왕전과 몽무에게 60만의 병력을 주어 초나라 정벌을 지시했고 그렇게 기원전 223년 초나라는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진나라의 볼모로 있던 연나라 태자단이 형가라는 암살자를 진앙에게 보냈다가 암살에 실패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이때 격분한 진앙은 연나라를 공격해 왕분이 연나라 왕을 사로잡았고 그렇게 기원전 222년에 연나라도 멸망하고 말았죠. 그로부터 1년 후인 기원전 221년 왕분과 이신이 제나라를 정복하고 비로소 전국 통일을 완수하게 되었습니다. 제나라를 공격할 때 몽염도 참전해 많은 공을 세우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3대째 명장 가문이던 몽씨 가문의 힘도 살짝 빌린 몽염은 내사에 임명되었죠. 그리고 천하통일을 이루어낸 진앙 영정은 마침내 진시황제가 되었습니다. 이후 진시황제는 몽염에게 30만의 군사를 내어주고 오르도스 지역에 있는 흉노를 정벌하라 명했는데요. 그렇게 몽염은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흉노를 제대로 조져버리면서 오르도스 일대인 하남을 점령해버렸고 그곳에 살고 있던 흉노를 북쪽으로 몰아내버렸죠. 이때 흉노족이 빼앗긴 영토는 훗날 묵돌선우가 등장하기 전까지 다시 빼앗을 엄두를 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훗날 유방이 한나라를 세우고 나서 흉노족과 일전을 벌이다 개발린 걸 생각하면 몽염은 확실히 병사를 지휘하는 데 있어서도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어쨌든 이후 몽염은 다시 흉노가 내려오지 못하도록 과거 북방민족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 조나라, 연나라, 진나라가 쌓아놓았던 장성을 하나로 연결시키는 작업을 하는 동시에 기존에 있던 장성들도 보수를 해나갔는데요. 거기에 더불어 임주에서 시작해 요동에 이르기까지 험준한 요새를 다 이어서 성체를 쌓았는데 총 길이가 만리에 달했다고 하죠. 이것이 바로 현재의 만리장성입니다. 훗날 진시황제가 만들었다는 만리장성을 실제로 공사를 한 건 바로 몽염이었던 것이죠. 어쨌든 이후로도 자신은 상군에 주둔하면서 10년여 기간 동안 북방 지역을 방어하는 역할을 해냈습니다. 이때 몽염의 위세는 대단했는데 흉노족이 몽염의 이름만 들어도 두려움에 떨었을 정도였다고 하죠. 몽염이 북방에서 흉노족을 조져버리고 튼튼한 장성도 쌓은 데다가 방어도 굳건히 하면서 큰 공적을 쌓자 진시황제는 몽염과 더불어 몽씨 가문 전체를 더욱 신임하기 시작했는데요. 몽염의 동생인 몽이 또한 진시황제가 굉장히 총애했는데 몽이는 상경이란 직책에 오른 뒤 진시황제가 어디 갈 때 같은 수레를 타고 다녔을 정도였으며 국내에 있을 때는 항상 진시황제 근처에서 있으며 충심을 다해 여러 계책을 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몽염은 국외의 일을 맡고 몽이는 국내의 일을 맡아 둘 다 충실히 임무를 다하면서 진나라 최고의 충신들이라는 소리를 들었고 그들의 위세가 대단하다 보니 장군이나 재상들도 감히 몽이 형제에게 맞서지 못할 정도였다고 하죠. 그러던 어느 날 몽씨 형제를 비극으로 몰고 갈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환관이던 조고가 대죄를 지었는데 진시황제가 몽이에게 조고의 죄가 무엇인지 물었던 것이죠. 이에 몽이는 그의 죄를 낱낱이 밝혔고 마땅히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진시황제에게 말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조고는 환관의 명부에서 이름이 삭제되고 처형당할 운명에 처해졌지만 진시황제는 조고의 능력을 높이사 사형을 면하게 해주었으며 조고의 관직과 자기까지 회복시켜준 것이죠. 그렇게 죽음의 문턱에서 다시 복귀한 조고는 몽이에게 원한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이 원한은 몽씨 형제에게 비극적인 일을 가져다 주게 되죠. 한편 과거 총명했던 진시황제는 점점 총기가 사라지고 암군의 모습이 슬슬 보이고 있었습니다.
진시황제는 천하를 통일하고 나서 진시황릉과 만리장성 건설 등 대규모 토목공사들과 수많은 서적들을 불태우고 유생들을 생매장한 사건인 분석행유 등의 사건을 벌였는데 보다 못한 황태자 부소가 진시황제에게 민생을 돌보라고 간언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이에 격분한 진시황제는 부소를 몽염이 있는 북방국경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렇게 몽염은 부소와 함께 지내게 되었죠. 그러던 기원전 210년 7월 어마무시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순행을 떠난 진시황제가 회계에서 신나게 놀다가 낭야라는 곳으로 향했는데 이때 병에 걸려버린 것이죠. 그러자 진시황제는 몽이를 여러 산천에 보내 자신의 쾌유를 비는 기도를 드리라고 명했고 몽염과 함께 있던 부소에게 편지를 써서 얼른 함양으로 돌아와서 나의 장례를 치루어라 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러기엔 이미 너무 늦어버렸는데 편지를 보내기도 전에 진시황제가 세상을 떠나버렸던 것이죠. 그리고 진시황제의 죽음을 알고 있었던 사람은 승상 이사와 조고 그리고 시황제의 둘째 아들 호에 이렇게 3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조고는 과거 몽이 때문에 목숨이 달아날 뻔한 사건이 떠올랐고 이참에 자신의 원한을 갚아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조고는 자신과 사이가 좋던 호해를 황제로 올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조고는 호해를 찾아가서 부소 대신에 황제의 자리에 오를 것을 부추겼고 당시 몽씨 가문의 강력한 위세에 자신의 입지가 흔들리지는 않을까 불안함을 느끼고 있던 승상 이사에게도 찾아가 부소 대신에 호해를 황제로 옹립할 것을 권했던 것이죠. 그렇게 조고의 꾀임에 넘어간 이사와 호해는 진시황제의 유언장을 위조한 뒤 부소와 몽염을 처리하기 위해 진시황제의 명령인 척 편지를 썼는데 부소는 효도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와 몽염에게는 북방을 방어하는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터무니없는 이유를 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것을 명했습니다. 그러자 뜬금없는 자결 명령에 납득이 가지 않았던 몽염은 명을 받들어 목숨을 끊으려는 부소를 말리면서 진시황제의 명령에 의심을 품은 채 자신의 죄를 다시 심사해달라고 청했죠. 하지만 끝내 부소는 자결하고 말았고 몽염은 자결을 거부하다가 결국 양주에 감금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사구정변이죠. 어쨌든 호해는 부소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몽염을 감금해서 풀어주고 용서해주려고 했는데요. 하지만 몽씨 형제들이 다시 권력을 얻을까 두려웠던 조고는 예전에 진시황제가 호해를 태자로 삼으려 했을 때 몽이가 격렬히 반대를 했다고 주장했죠. 거기다가 조고는 몽씨 가문을 몰락시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탄핵을 거듭했습니다. 그러자 결국 호해는 많은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몽이를 사형시켜버렸죠. 그리고 감금당해 있던 몽염에게도 계속해서 자결을 명했고 몽염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에 대체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아무 잘못도 없이 죽어야 하는가? 라고 말했다가 잠시 후에 다시 말하길 임조에서 요동까지 엄청난 공사를 해가며 성을 말리나 쌓았으니 그 땅의 지맥이 어찌 끊어지지 않았겠는가? 이것이 바로 내 죄이고 이는 죽어 마땅하다 라는 말을 남긴 채 독약을 먹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진나라를 지탱해온 뛰어난 인물 2명이 순식간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던 것이죠. 훗날 사기를 지은 사마천은 몽염열전에서 몽염의 죽음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했는데요. 사마천은 백성들이 평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힘을 쓰지 않고 황제의 명령에 따라 대규모 토목 공사를 일으켜 백성들의 삶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으니 몽씨 형제가 죽임을 당한 것도 마땅한 것이다. 뭔 지맥을 끊었느냐 하는 개소리를 할 수 있냐? 라고 했던 것이죠. 어쨌든 조고 같은 간신의 말만 듣고 몽이나 몽염과 같은 인물들을 진나라 스스로 죽여서였을까요? 진나라는 얼마 안가 멸망하고 말았고 이후 유방과 항우가 싸우는 초안지 시대가 열리고 말았습니다. 하나의 나라가 멸망할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중국의 드넓은 땅을 다스리던 강대국 명나라가 멸망한 원인을 후세 역사가들은 한 인물이 죽어서 그렇다라고 평가할 정도이죠. 오늘은 명나라 멸망의 직접적 원인이 된 인물이라 일컬어지는 원숭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1584년 6월 6일 광동성 동안현에서 태어났고 만력 47년인 1619년 35세의 나이로 과거에 급제하여 진사가 되었죠. 그는 원래 문관으로 관직에 나갔지만 전쟁이나 군사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기 때문에 과거 전쟁에 나가 싸웠던 경험이 있던 병사 출신 노인들이나 다른 지방에서 온 사람들 등에게 변방의 정세를 묻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죠. 또한 다른 사람들과 밤새 군사나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런 그를 눈여겨보던 후순이라는 사람에게 군사적 재능을 인정받게 되었고 그렇게 병부에 관련된 관직을 받게 되었죠. 그런데 당시 명나라의 운명은 바람 앞에 촛불처럼 위태로웠는데요. 여러 대에 걸쳐 암군이 나왔고 후군과의 전쟁에서 패해 만주 지역을 다 빼앗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원숭아는 혼자 위장을 하고 요동으로 잠입해 그곳을 정찰하고 돌아온 뒤 산해관을 방어하고 싶다고 지원했고 그렇게 그는 산해관으로 파견되었습니다. 당시 명나라는 병력 면에서는 금나라에 비해 크게 뒤지지는 않았지만 후군군에 계속해서 패하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상황을 뒤집은 사람이 바로 요동경략사 웅정필이었죠. 웅정필은 삼방포치책을 구상해 약 1년간 후금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력제가 사망하고 나서 태창제를 지나 천계제가 즉위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몇몇 조정 대신들이 웅정필이 후궁과 싸우려 들지 않고 백성들의 재물을 갈취한다고 고발하면서 웅정필이 쫓겨나 버렸죠. 그리고 훗날 당시 권세를 잡고 있던 황관 위충현에 의해 웅정필은 모든 책임을 떠안고 처형되고 맙니다. 웅정필이 쫓겨났다는 소문을 들은 후금의 누르하치는 곧바로 명나라 변방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이에 명나라군은 속절없이 패하기 시작했는데요. 후금에 의해 요양과 광령까지 점령당했고 50여 개의 요새와 70여 개의 성이 순식간에 함락당했으며 산해관까지 넘어올 조짐이 보이자 북경까지 위기감에 휩싸이게 되었죠. 당시 만리장성의 끝인 산해관은 난공불락의 관문이었지만 이곳이 열리기만 하면 명나라는 바로 끝장이나 마찬가지인 말 그대로 명나라 방어의 핵심이었던 곳입니다. 그렇게 후금의 강력한 기세에 충격과 공포에 사로잡힌 명나라 조정은 산해관 방어에만 모든 힘을 기울이게 되었죠. 이 사태를 지켜보던 원숭아는 산해관의 위험 부담을 더 줄이기 위해 산해관 북쪽 200리 지점에 영원성을 지어야 효과적으로 방어를 할 수 있다며 조정에 건의했습니다. 그러자 대학사 손승종이 그의 의견을 받아들이면서 영원성을 만들 수 있게 되었죠. 그 이후 원숭아는 요동의 원수가 되었고 영원성이 만들어지면서 산해관 전방의 방어선을 하나 더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군사들의 훈련도 게을리하지 않았던 덕에 후금도 이때만큼은 섣불리 공격할 자세를 취하지 못했죠. 이에 자신감을 얻은 원숭아는 손승종에게 다른 여러 요새에도 군사들을 배치해 방위를 더 단단하게 굳힐 것을 건의했고 손승종이 흔쾌히 받아들이자 요서 일대의 강력한 방어선이 구축되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포르투갈 상인들에게 홍위포라고 불리는 최신식 대포를 구입해 산해관에 배치했으며 나중에는 자체 제작까지 성공하게 되어 막강한 후금의 기병을 무력화시킬 수 있었죠. 그러나 최고 권력자이던 위충현은 자신의 말을 잘 안 듣던 손승종을 조정에서 쫓아내버렸고 고제라는 인물을 산해관 방어의 지휘관으로 임명해버렸습니다. 고제는 원숭아니 심혈을 기울여 완성한 방어선들을 모조리 내버려둔 채 산해관까지 방어선을 후퇴시켰는데요. 그러자 원숭아는 강력하게 반대했지만 고제는 영원성만 남기고 다른 요새와 방어선을 다 포기해버렸죠. 그리고 후금군과 싸우다 죽으라는 생각에 원숭아에게 영원성의 방어를 맡겼습니다. 원숭아니 구축한 요서 방어선 때문에 요서 지역까지 점령을 하지 못해 답답한 상황에 처해 있던 누르하치는 고제의 이런 뻘짓을 절호의 기회라 생각해 1626년에 10만의 대군을 이끌고 영원성으로 쳐들어갔죠. 그런데 원숭아니 지키고 있던 영원성을 함락시키지 못한 채 2000여 명의 전사자를 내고 퇴각하고 말았습니다. 이를 훗날 영원대첩이라고 불렀는데요. 여태껏 싸워서 이기지 못한 적이 없는데 영원성 하나 함락시키지 못했다는 것에 엄청난 충격을 받은 누르하치는 크게 한탄했다고 하죠. 거기다가 영원대첩의 충격이 컸던 탓인지 누르하치는 8개월 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반면 명나라는 1618년 이후부터 후금과의 전투에서 계속 패배만 해오다가 마침내 승리를 거둔 것이었죠. 이 영원대첩의 공으로 원숭아는 병부실랑 겸 요동순무의 관직을 제수받았습니다. 원숭안과 손승종을 위기에 빠뜨렸던 위충현도 영원성의 대승에 기뻐하면서 고제를 자르고 원숭안을 요서 방어의 총지휘관으로 임명했으며 여러 지원까지 해주었죠. 1627년 누르하치의 뒤를 이은 홍타이지는 대군을 이끌고 요하를 건너 침공을 시작했는데요. 후금군은 파죽지세로 여러 작은 요새들을 점령하고 금주성까지 포위했는데 그곳에는 원숭안이 신뢰하던 부장 조솔교가 완벽한 방어태세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14일간이나 금주성을 포위 공격했지만 점령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홍타이지는 금주성을 포기하고 원숭안이 지키던 영원성으로 향했지만 역시 영원성 공략에도 실패했으며 다시 금주성을 공격해봤지만 이 역시 실패하고 말았죠. 그렇게 홍타이지는 금주성과 영원성 사이만 우왕좌왕하다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퇴각을 하고 말았습니다. 누르하치뿐만 아니라 아들인 홍타이지도 정말 굉장한 인물이었지만 원숭아는 이런 사람들과 싸워서 모두 이겨버렸던 것이죠. 영원성과 금주성에서 홍타이지를 물리친 이 전투를 훗날 영금대첩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때 홍타이지는 원숭아니 살아있는 한 요서를 뚫는 건 힘들 것이다 생각해 명나라 공략 방법을 바꾸기 시작했는데요. 당시 혼란했던 명나라 상황과 의심이 많던 숭정제를 이용해 명나라가 스스로 원숭안을 제거하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당시 위충현에게 모든 정사를 맡겼던 천계제가 죽고 숭정제가 즉위하자 당시 최고 권력자였던 위충현이 죽임당했고 그의 세력들도 대부분 숙청당했는데 이때 원숭안이 위충현의 지원을 받았다는 것을 걸고 넘어져 관직을 삭탈당하고 조정으로 소환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후금을 막아낼 사람이 원숭안 밖에 없는 상황이라 결국 여러 대신들의 청원으로 이후 다시 요서 방어의 총지휘관으로 임명되죠. 게다가 승진까지 해서 병부상서 겸 우부도사 관직을 받았고 휘하의 모든 장병을 보고 없이 처형해도 좋다는 특권과 이를 상징하는 상방보검까지 하사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원숭아는 숭정제에게 5년 안에 요동을 되찾겠다는 말을 했다고 하죠.
그리고 그는 1629년 4월 수군 좌도독 모문용에게 의논할 일이 있으니 만나자는 전가를 보냈습니다. 당시 모문용은 평안도 철산군 가도라는 곳에 주둔하여 자신에게 맡겨주면 요동의 전 지역을 되찾을 수 있다고 하던 인물인데요. 그는 조선의 의주에 들어가 광해군과 인조에게 행패를 부리기도 했고 가도에 주둔할 때는 밀무역으로 사리사욕을 채웠으며 후군과 싸워야 한다며 명나라 조정에서 막대한 돈을 뜯어내고 심지어 백성들 약탈에 후금을 상대로 온갖 거래도 하는 등 문제가 많았던 인간이었죠. 그렇게 모문용과 만나게 된 원숭아는 함께 활쏘기 경기를 하고 나서 자신이 설치해둔 장막에 그를 데려간 뒤 12가지의 죄를 지었다며 숭정제에게 하사받은 상방보검으로 그의 목을 쳤습니다. 그리고 가도에는 모문용의 부하였던 진계성에게 병사들을 지휘하게 했고 자신의 부하인 서부주를 파견해 이들을 감시하게 하면서 가도를 요동 수복의 전진 기지로 삼았죠. 한편 명나라 정벌 계획을 다시 짠 홍타이지는 결국 가장 좋은 루트인 산해관을 돌파하는 것은 포기하고 크게 돌아가 동북쪽의 희봉구를 지나 북경으로 치고 들어가는 걸로 계획을 바꿨습니다. 그렇게 홍타이지는 요서 지역의 영원성, 금주성 등을 툭툭 건드려주면서 1629년 10월 자신의 10만 대군을 이끌고 만리장성을 넘어가 북경 일대를 초토화시키는 동시에 온갖 약탈을 일삼았고 10월 26일이 되자 북경성 코앞까지 진격할 수 있었으며 북경성을 포위해버렸죠. 그러자 명나라 조정과 북경 백성들은 마른 하늘의 날벼락을 맞은 셈이었는데요. 그러자 원숭아니 홍타이지에게 길을 터줘서 그들이 이곳까지 올 수 있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으며 원숭아의 정치적 반대파였던 엄당이 이 소문을 더욱 크게 키우면서 맹렬히 원숭아를 비난하기 시작했죠. 엄당은 당시 모문용에게 엄청난 뇌물을 받아오고 있었는데 그런 그를 처형한 원숭아니 그들에게도 원수인 셈이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당시 고작 19살의 나이밖에 되지 않았던 숭정제도 원숭아를 탓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사실 원숭아는 예전부터 후금이 요서를 우회해 북쪽으로부터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조정에 계속 알리면서 경계하라며 주의를 주고 있었는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 버렸던 것입니다. 홍타이지가 북경을 포위했다는 소식을 들은 원숭아는 깜짝 놀라 병력을 끌어모아 북경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준하성은 함락되어 그곳에서는 대학살과 약탈이 벌어졌으며 이 소식은 북경에도 전해져 북경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원숭아에 대한 원망도 더욱 깊어져 갔죠. 하지만 원숭아는 11월 17일이 되자 북경 광거문에 도착할 수 있었는데 3일 후 다시 공격해 들어온 후금군에 맞서 10번 이상을 싸워 결국 이들을 물리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숭정제에게 몇 날 며칠을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달려온 뒤 곧바로 전투에 임해 병사들이 지칠 대로 지쳤으니 성 안으로 들어가 쉴 수 있게 요청했지만 숭정제는 이미 원숭아를 의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청을 받아들여주지 않았고 그렇게 원숭아과 병사들은 추운 겨울날 시속에 밖에서 노숙을 할 수밖에 없었죠.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도 11월 27일에는 북경 좌안문 근처에서 또다시 후금군을 격파하자 홍타이지는 결국 퇴각을 했는데 가면서 약탈할 수 있는 건 모조리 약탈했고 수만 명의 명나라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기도 했습니다. 비록 철수했지만 유의미한 성과를 거둔 홍타이지는 이를 명나라의 약점으로 생각해 계속해서 하북, 산서 지방뿐만 아니라 심지어 산동 지역까지 끊임없이 쳐들어가 약탈을 일삼으며 백성들을 잡아갔죠. 이런 상황을 종결시키려면 원숭아니 만들어 놓은 요서 방어선처럼 북쪽에도 방어선을 만드는 수밖에 없었고 이를 이뤄낼 수 있는 사람도 원숭안 밖에는 딱히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엄청난 위기가 닥쳐오고 있었죠. 홍타이지는 광거문에서 원숭안에게 패해 철수를 했지만 양춘과 왕성덕이라는 환관 2명을 포로로 잡았었는데요. 이들을 이용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홍타이지는 그들에게 후한 대접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옆방에서 부하인 고홍준과 포승선에게 두 환관이 들리게끔 원숭안과 홍타이지가 내통을 하고 있으며 곧 북경이 함락될 것이라는 거짓 밀담을 나누도록 했죠. 그렇게 두 환관은 이 두 사람의 밀담을 듣게 되었는데 이후 홍타이지가 자신들을 풀어주자 곧장 숭정제에게 달려가 자신들이 들은 말을 고했습니다. 이전부터 원숭안을 의심하고 있던 숭정제는 결정적인 증거를 잡았다고 생각해버린 것이죠. 사실 이 이야기는 진실성에 대한 의심을 많이 받아오긴 했지만 홍타이지가 명나라의 2명의 환관을 이용해 방간계를 사용한 것 자체는 맞다고 합니다. 그렇게 1629년 12월 1일 숭정제는 원숭안에게 의논할 것이 있다며 황궁으로 소환했고 원숭안은 아무 의심 없이 얼른 황성으로 달려갔죠. 그러자 아직 후금군이 완전히 물러난 건 아니니 성문을 열어줄 수는 없고 바구니를 내려보낼 테니 그걸 타고 올라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북경성으로 들어가 숭정제를 만난 원숭안에게 기다리고 있던 것은 숭정제의 엄청난 추궁이었죠. 생각지도 못한 추궁의 원숭아는 당황해서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했고 결국 그는 1629년 12월 감옥에 투옥되고 말았습니다. 원숭안이 투옥되자 조정의 대신들은 놀라며 숭정제에게 후금군이 북경 코앞에 와 있는 상황에서 원숭안을 죽이는 것은 스스로 만리장성을 무너뜨리는 일과 같다라고 말하며 그의 구명을 청했지만
엄당의 인물들은 그를 바로 처형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죠. 거기다가 북경의 백성들도 원숭환을 처형시켜야 한다며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원숭환을 구명하려는 독림당과 그를 처형시켜야 한다는 엄당의 대립은 몇 개월에 걸쳐 계속되었지만 숭정제의 의심병은 결국 원숭환을 처형하기로 결정하죠. 그렇게 1630년 8월 16일 원숭환은 모반의 죄와 황제를 속인 죄로 인해 거리에서 능지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당시 능지형은 정말 잔인한 형벌이었는데 수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곳에서 살점이 한 점씩 잘려나가는 것으로 수백 번에서 수천 번까지 칼질을 해 뼈와 살을 발라내어 죽이는 무시무시한 형벌이었죠. 전해져 내려오는 설에 의하면 당시 그의 죽음을 지켜보던 북경의 백성들은 환호하며 잘려진 그의 살점을 씹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누르하치와 홍타이지라는 두 명의 걸출한 인물에게 승리를 거두며 명나라의 명맥을 유지해주던 원숭환이 너무나도 억울하면서도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고 만 것이죠. 그렇게 그의 시신은 광거문의 광동의원에 묻혔는데요. 그런데 그의 무덤은 문화대혁명 때 홍위병들에 의해 평탄화되었고 비석도 모두 부서져 흩어져 버렸습니다. 한편 원숭환이 죽은 뒤 요동을 방해하던 병사들의 사기는 급격히 저하되었으며 명나라 장수들은 언제 자신도 억울하게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더 이상 황제에게 충성을 할 필요를 못 느꼈고 후금에 투항하기 시작했죠. 또한 원숭환이 체포되었을 당시 부하이던 만개가 북경 방위의 책임자로 임명되었는데요. 후금군이 다시 몰려와 북경을 포위했을 때 숭정제의 명령으로 어쩔 수 없이 성 밖으로 나가 후금군과 맞선던 만개는 결국 전사하고 말았죠. 후금군이 여러 명나라 지역에 출몰해 약탈을 해도 그들을 지켜줄 사람은 명나라에는 더 이상 아무도 없었고 명나라의 성 밖을 후금군이 그냥 지나가도 수만 명이나 되는 명나라군은 성 안에서 멀뚱멀뚱 지켜보고만 있을 뿐 화살 한 발 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후 후금은 국호를 청으로 바꾸고 요서 방어선을 공략하기 시작했는데 원숭환이 없는 요서 방어선은 줄줄이 격파되어 그곳을 지키던 명나라 장수들의 후금으로 이탈은 계속되었으며 결국 방어선은 산해관까지 후퇴하고 말았죠. 그러다 이자 성의 난이 일어나 1644년 4월 25일 자금성이 함락되었으며 숭정제는 목을 메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약 한 달 후인 1644년 5월 27일 청해 도르고는 산해관을 넘어 이자 성을 공격해 격파한 뒤 북경에 진입했고 완전히 명나라 멸망과 함께 이후 중국 대륙은 청나라가 통치하게 되죠. 원숭환은 과거 송나라 때 금나라에 맞서다 진해의 음모로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한 악비와 함께 반청응안의 영웅으로 추앙되었습니다. 명나라 멸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여겨지는 원숭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초안대전에서 수많은 장수들이 놀랄만한 전공을 세우기도 했지만 항우군의 후방을 끊임없이 들쑤시며 유방이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역할을 해낸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팽월이라는 인물이죠. 팽월은 능력과 공적을 보면 한나라를 세우는데 누구보다 대단한 기여를 했지만 나중에는 너무나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심지어 그는 워낙 뛰어났던 능력 때문에 억울하게 죽은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오늘은 이 팽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팽월은 원래 거야 지역에서 어부로 살다가 나중에 뛰어난 리더십을 바탕으로 도적패의 수령이 되었죠. 그런데 이후 진승 오광의 난이 일어나면서 너도 나도 봉기를 일으키자 그의 부하 중 일부가 팽월에게 우리도 봉기를 일으키자고 권했지만 그때 팽월은 지금 두 용이 싸우고 있으니 조금만 더 기다리자라며 잠자코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1년이 지난 후 팽월의 부하들 100여 명이 그를 찾아가 다시 봉기를 일으키자고 청했는데 팽월은 계속 거절하다가 결국 부하들의 요청을 이기지 못하고 함께 반란을 일으키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일단 해산 후 각자 준비를 한 뒤 다음날 아침에 다시 만나기로 했는데 이때 팽월은 부하들에게 약속 시간에 늦는 자는 무조건 참수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다음날이 되었는데 약속 시간에 늦은 사람이 10수명이나 되었고 제일 늦은 사람은 해가 중천이 되어서야 도착했죠. 무리를 이끌기 위해서는 규율을 엄중히 지켜야 한다는 팽월의 말에 부하 몇몇은 웃으며 대충 좋게 넘어가자고 했는데 팽월은 늦은 사람이 많아 다 죽일 순 없으니 제일 늦게 온 자를 대표로 참수하겠다 라고 말한 뒤 마지막에 온 사람을 끌어내 직접 목을 쳐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제서야 부하들은 팽월을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이 일로 군의 기강을 바로 잡게 되었죠. 그리고 이후 유방이 초이제의 명을 받고 창읍을 공격할 때 팽월이 유방을 도우면서 그를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창읍은 함락되지 않았고 유방은 관중으로 군대를 돌렸는데 팽월은 여전히 그 근처에 남아 멸망한 위나라의 패잔병들을 모아 세력을 불려나가면서 여러 지역들을 공격하기도 했죠. 그러던 기원전 206년 항우가 진나라를 멸망시키고 18제 후왕들을 봉할 때 팽월은 아무런 자기도 받지 못했는데요. 이때 항우는 팽월이 일개 도적에 불과하다고 여겼으며 그의 활약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팽월은 항우에게 반감을 품게 되었고 이는 훗날 항우에게 있어서 정말 치명적인 실책이 되어버렸죠. 어쨌든 팽월은 오갈 데가 없어지자 군사들을 거느리고 제나라에 몸을 의탁하게 됩니다.
하지만 제나라 왕 역시 제나라 땅을 마음대로 조각내버린 항우를 미워하고 있었으며 제왕의 명령을 받은 팽월은 군사를 이끌고 가 과거 제나라의 땅을 다시 빼앗기 시작했죠. 그러자 항우는 자신이 정해놓은 제나라의 영토를 마음대로 휘젓자 군사를 일으켜 제나라를 침공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유방은 팽월에게 사람을 보내 초나라 후방을 공격하라고 시켰고, 이때부터 팽월의 본격적인 게릴라전과 끊임없는 뒤치기가 시작되죠. 항우가 제나라를 공격하는 동안 팽월은 초나라의 뒤를 공격했는데 계속해서 초나라군의 보급품을 약탈하고 빠지는 전술을 썼던 것입니다. 팽월의 부대가 워낙 재빠르게 움직이다 보니 초나라 군대는 넉넉히 털리는 수밖에 없었으며 항우는 부하를 보내 팽월을 토벌하려 했지만 박살난 건 항우의 부하들이었죠. 그리고 유방도 삼진을 공격하며 중원으로 나오면서 얼마 안가 관중을 탈환했고, 둘은 외황이라는 곳에서 만나 그때부터 팽월은 유방을 따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에 유방은 팽월을 위나라 상국으로 임명했고 양나라 땅의 평정을 맡기게 되죠. 하지만 이후 유방은 팽성대전에서 항우군에 의해 무참하게 짓밟혀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쳐버리자 팽월도 외황 지역까지 후퇴한 뒤 항우의 눈치를 보며 슬금슬금 양나라 땅을 평정해 나갔습니다. 이러는 와중에 항우는 유방을 쫓아 완성을 포위하고 있었죠. 항우가 완성을 포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팽월은 얼른 수수를 건너 하비까지 내려가 항성과 설공이 이끄는 초나라군을 아작내버렸고, 이후 계속해서 지나가는 초나라군의 보급부대를 공격해 약탈했으며 보급부대가 지나가는 길을 계속 부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등 초나라군 전체가 위태로워질 정도로 괴롭혀댄 것입니다. 거기다가 팽월의 군대가 여차하면 초나라의 주요 지역까지 밀고 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항우는 어쩔 수 없이 포위를 풀고 팽월을 토벌하러 갈 수밖에 없었죠. 항우가 병력을 이끌고 돌아가는 걸 본 유방은 곧바로 다시 군사를 이끌고 진군해 성고를 재탈환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항우는 팽월을 쫓아내고 나서 얼른 돌아와 다시 형양과 성고를 빼앗았는데, 이로써 유방의 본거지인 관중까지 길이 뻥 뚫리게 되었죠. 유방과 한나라가 멸망해버릴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 그들에겐 하나의 히든카드가 있었으니 그는 바로 팽월이었습니다. 유방은 유가와 노관에게 이만의 병력을 주고 몰래 초나라 지역을 침투시킨 뒤 팽월을 만나게 했죠. 유방의 지원군을 얻은 팽월은 초나라군 후방에서 더욱 미쳐 날뛰게 되는데 계속해서 초군의 보급 부대를 공격해 식량과 군수품을 모조리 불태워버렸고 보급로 또한 철저하게 파괴시켜버렸습니다. 초나라군이 이들을 막으려 해도 한나라군은 일부러 직접적인 교전은 피했기 때문에 어찌할 방도가 없었죠. 심지어 팽월은 양나라 땅에 있던 초나라군을 작살내버렸고 무려 17개의 성을 함락시키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서쪽으로 진군의 관중을 먹어버리면 모든 걸 끝낼 수 있었던 상황의 항우는 또다시 팽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군사를 물릴 수밖에 없었죠. 이렇게 항우는 유방과 팽월이 앞뒤에서 하도 두들겨대는 바람에 왔다 갔다 하는 데만 막대한 시간과 비용의 손해를 보게 되었고, 한신이 초안전쟁을 마무리 짓긴 했지만 유방이 항우와 싸울 때 가장 많은 도움을 준 건 바로 팽월이었던 것입니다. 팽월을 먼저 토벌해야겠다 생각한 항우는 성고성을 조구에게 맡기며 15일만 버티면 팽월을 박살내고 돌아올 테니 그냥 성을 지키기만 하라고 당부한 뒤 팽월을 공격하러 떠났죠. 그런데 항우가 팽월을 평정하러 떠나자 역시나 유방이 다시 성고를 공격해 들어오는데요. 유방의 도발에 넘어간 조구는 항우의 명을 어기고 먼저 공격에 나섰고 함정에 빠져 대패하고 말죠. 그러자 항우는 또다시 팽월의 추격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고 다시 유방을 상대하러 서쪽으로 진군하자 이를 알게 된 팽월은 다시 양나라 땅을 야금야금 빼앗으며 또다시 초나라의 보급부대를 두들겨댔고, 점점 보급에 차질이 생긴 항우는 전쟁을 더 이상 이어나갈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쯤에 한신이 북방을 완전히 정벌해버렸고 남쪽에서는 영포가 구강 땅을 정벌하고 다니자 마침내 한나라가 초나라를 상대로 우위를 점하기 시작했죠. 이때 유방은 항우군의 상황을 눈치채고 화평을 맺자고 제의하면서 항우가 인질로 붙잡고 있던 유방의 가족들을 석방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항우는 결국 이 조건을 승낙하면서 전군 퇴각을 하게 되죠. 이후 유방은 더 이상 거리낄 게 없었기 때문에 강화조약을 깨버리고 항우를 공격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유방은 한신과 팽월에게 사람을 보내 함께 항우를 공격해 포위를 하자고 제안했지만 둘 다 여러 이유를 대면서 협조를 하지 않는 것이었죠. 유방은 한신과 팽월을 괘씸하게 여기면서 결국 혼자 군대를 이끌고 항우를 공격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팽월은 과거 자신이 몸을 의탁했던 제나라가 망한 뒤 이번에는 제나라 왕실의 후손이 팽월에게 의탁하고 있었는데 한나라와 제나라는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유방의 입장에서는 팽월의 그런 행동이 영 탐탁치 않았죠. 하지만 이미 강대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던 팽월을 섣불리 건드릴 수도 없었기에 장량을 불러 어떻게 팽월을 움직이게 할지 방법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장량은 팽월은 왕이 되고 싶어하니 나중에 양나라 땅을 팽월에게 주고 양왕으로 삼는다고 하면 될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고, 유방이 장량의 말을 그대로 실행하자 팽월은 그제서야 군사를 내어 해하에서 한나라군 본대와 합류하게 되었죠. 그리고 결국 해하 전투에서 유방은 승리해 천하를 통일했고
유방은 황제가 되었으며 팽월은 양나라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팽월은 일개 도적 집단의 우두머리로 시작해 초안대전에서 항우의 뒤통수를 계속 치면서 유방과 끝내주는 티키타카로 무지막지한 전공을 세웠으며 통일이 되고 나서는 마침내 한나라의 왕이 된 것이죠. 하지만 숙청된 다른 여러 개국 공신들처럼 팽월에게도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우게 됩니다. 몇 년의 시간이 흐른 뒤 진이가 반란을 일으키자 유방은 팽월에게 반란을 진압할 병사를 보내라고 명령했죠. 그런데 이때 팽월은 병을 핑계로 직접 가지 않고 부하 장수였던 위거를 보냈던 것입니다. 이에 격분한 유방이 지금 당장 오라고 신하를 보내자 잔뜩 겁먹은 팽월은 얼른 유방에게 가서 용서를 빌려고 했죠. 그런데 부하였던 호첩이 지금 가면 분명히 붙잡혀 죽을 것이니 차라리 반란을 일으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의 말을 들은 팽월은 비록 반란은 일으키지 않았지만 유방에게 갔다간 죽임을 당할 것 같기도 했기 때문에 그냥 아파서 못 간다고 둘러대버렸고, 그의 이 행동은 더욱 유방을 열받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러지 않아도 팽월은 과거에 항우를 같이 공격하자 했을 때도 말을 듣지 않았고 사이가 좋지 않았던 제나라 왕족을 보살펴주기도 하는 등 신경 거슬리는 행동을 했기에 유방은 팽월을 영 마음에 안 들어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때 팽월은 태복에게 화가 나 있었고 그를 죽이려 했는데 태복은 도망친 뒤 유방에게 찾아가 팽월이 모반을 꾀하고 있다고 말해버린 것입니다. 이때다 싶었던 유방은 군대를 보내 팽월을 기습해 순식간에 체포해버렸고 이후 반란죄를 물어 그를 서민으로 강등시킨 뒤 서촉으로 귀양을 보내버렸죠. 솔직히 팽월은 반란을 일으킬 생각도 없었기에 억울하기 짝이 없는 귀양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귀양을 가던 중 우연히 여태후를 만나게 되었는데 팽월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고향 창읍에서 살게 해달라고 부탁했고, 그러자 여태후는 이를 허락하고 그와 함께 낙양으로 다시 돌아왔죠. 그런데 사실 여태후는 허락한 것이 아니라 과거 팽월의 뛰어난 능력을 눈으로 직접 봐왔었기에 그를 살려둬선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인데요. 낙양에 돌아온 여태후는 유방에게 찾아가 팽월을 살려두면 후환을 남기는 것이니 그냥 죽이는 게 낫다고 말했고, 결국 기원전 196년 3월 팽월은 가족들과 함께 처형되고 말았죠. 이후 유방은 팽월의 시신을 조각조각 낸 뒤 본보기로 삼아 각지의 제후들에게 보냈으며 그의 머리는 저작거리에 효수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초안전쟁에서 게릴라전을 펼쳐 항우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했으며 유방의 천하통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냈던 팽월은 토사구팽의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되었죠. 그는 다른 사람들처럼 반란을 일으킨 것도 아니었는데 그냥 의심을 받아 죽었고, 심지어 시신마저 갈기갈기 찢기기까지 했던 숙청된 공신들 중 가장 억울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황제의 명령을 아프다는 핑계로 무마하려고 했으니 눈치가 없긴 없어 보이네요. 초안대전 당시 항우의 뒤를 끊임없이 물고 늘어졌던 덕에 유방이 승리했다고도 볼 수 있을 만큼 굉장한 역할을 해낸 게릴라전의 귀재 팽월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인물은 유방을 도와 한나라를 세웠던 1등 공신인 주발의 둘째 아들입니다. 주발과 이 인물 중 누가 더 큰 공을 세웠는지 의견이 갈릴 정도이고 한나라의 재상이 되기까지 한 대단한 인물이었지만 굉장히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 인물이죠. 그는 바로 주화부라는 사람인데요. 주화부는 어릴 적부터 독서를 좋아했고 지모가 아주 뛰어났다고 하죠. 하지만 워낙 강직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고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는 굉장히 꺼려했으며 그러다 보니 융통성이 많이 부족한 것이 단점이었습니다. 그만큼 그에게는 친구도 많았지만 적도 많았던 것이죠. 한편 주화부의 아버지 주발은 한나라가 여태후와 여씨의 나라가 되어버리자 훗날 진평, 관영 등과 함께 여씨 일족을 몰아내고 유방의 넷째 아들 유왕을 제위에 올렸으며 이후 승상의 자리에까지 오른 인물이었는데요. 그러나 주발은 훗날 모반을 꾸민다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마는데 온갖 고문과 신문을 받은 끝에 뇌물을 써서 풀려나긴 하지만 얼마 안 가 목숨을 잃어버렸습니다. 이후 주발의 봉자과 영지는 첫째 아들이었던 주승기가 이어받게 되었죠. 그리고 주화부는 한해군의 군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허부라는 관상가가 주화부의 관상을 보고 당신은 3년 후 제후에 봉해지고 그로부터 8년 후에는 승상과 대장이 되어 신하들 중 으뜸이 될 것입니다. 그로부터 9년 후에는 굶어 죽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죠. 이에 주화부는 허허 웃으며 후작은 형님이 이어받았고 만약 형님이 돌아가시더라도 형님의 아들이 후가 될 것입니다. 또한 승상이 되면 어찌 굶어 죽을 수 있겠습니까? 하며 대수롭지 않게 웃어 넘겨버렸습니다. 그런데 형님인 주승기가 문제를 일으키고 귀양을 가게 되면서 주화부가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받게 된 것이죠. 갑자기 아버지와 형의 뒤를 이어 제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한편 당시 한나라와 흉노의 국경에서는 계속해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기원전 158년 흉노는 대규모 병력을 이끌고 한나라를 공격했습니다. 이에 한문제도, 유예, 서여 그리고 주화부를 대장으로 삼아 병력을 세 군데로 나눠 흉노를 막도록 명령했죠. 그렇게 각지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던 와중에 한문제는 장수들과 병사들을 격려하기 위해 전선으로 찾아갔습니다. 유예와 서여의 부대를 먼저 찾아갔던 한문제의 수레가 성문 앞에 등장하자 곧장 문이 활짝 열리며 장병들은 정렬되어 있었고
많은 장수들은 극진한 환대를 하며 한문제를 맞아들였죠. 그리고 장군들과 병사들을 격려한 한문제는 다음으로 주화부의 부대를 찾아가게 됩니다. 황제가 오고 있다는 소식을 먼저 전하기 위해 선발대는 말을 달려 먼저 주화부의 성 앞으로 가서 곧 황제께서 도착하니 성문을 열고 장병들은 황제를 맞을 준비를 하라고 외쳤죠. 그러자 병사들은 꼼짝도 하지 않은 채 설사 황제의 명령이 있더라도 무시하고 오직 자신의 명령에만 움직이라고 주화부가 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급기야 한문제가 성 앞에 도착했음에도 성문이 열리지 않자 황제는 군사권을 나타내는 부절을 사신에게 들려 군영 안으로 들여보내고 군사들을 위문하겠다는 조서를 쓰는 정식적인 절차를 거치니 비로소 성문이 열렸고 한문제는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죠. 그런데 문제가 또 생기는데 한문제가 성 안으로 말을 타고 들어서니 주화부의 부관이 제지하며 주화부 장군의 명령으로 군영에서는 그 누구도 말을 타고 달릴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황제는 시종에게 천천히 말을 몰아라고 명했고 지휘부에 도착하자 주화부를 비롯한 장군들이 군장을 입고 있어서 절을 하지 못한다며 두 손을 모아 굴레만 하는 것이었죠. 이에 한문제와 같이 온 여러 신하들은 황제 앞에서 무례하다며 주화부를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한문제는 엄격한 군율과 병사들도 잘 정돈된 모습을 보고 서여와 유래의 군대는 군대라고 할 수 있겠냐며 이 정도는 되어야 나라에 급한 일이 생겨도 주화부를 믿고 군대를 맡길 수 있을 것이다 라며 주화부의 군대를 극찬해 주었죠. 그러나 이런 주화부의 행동은 한문제로서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충직한 부하라고 마음에 들어했지만 다른 신하들은 그를 융통성이나 배려라고는 일도 없다며 탐탁치 않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후 흉노와의 전쟁이 끝나자 모든 군대는 철수할 수 있었고 한문제는 주화부를 중위로 임명했죠. 그리고 한문제는 태자에게 만약 나라에 위급한 일이 생기면 주화부와 상의하라 라는 유언을 남기고 기원전 157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태자는 21살의 나이로 황위에 오르면서 한경제가 되었죠. 경제는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 주화부를 거기장군 및 태위에 봉했습니다. 한편 당시 한나라는 여러 제후국들이 영지를 가지고 있던 봉건제도였는데 각 제후왕들의 권력은 굉장히 강력했죠. 경제는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를 갈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사대부 조조의 말을 듣고 제후왕들의 힘을 약화시키고자 영지를 삭감하고 토착 세력화한 제후왕들을 기존에 살던 영지를 떠나 다른 영지로 이동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제후왕들이 느끼기에 거의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각지의 제후왕들은 반발하고 나섰고 그중 가장 강력한 세력을 가지고 있던 오왕 유비는 가장 큰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그리고 유비는 다른 제후국들을 부추겨 기원전 154년 결국 오나라와 초나라 그리고 교서, 교동, 치천, 제남, 조나라가 가담의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중 오나라와 초나라의 세력이 가장 강력했기에 이를 5초7국의 난이라고 불렀죠.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식에 깜짝 놀란 경제는 얼른 군대를 동원해 반란군의 진압을 명했지만 그들의 기세를 쉽게 꺾을 순 없었습니다. 그러자 경제는 화난 제후왕들의 기분을 좀 누그러뜨릴 생각으로 처음 이 계책을 냈던 조조를 처형해 유비에게 보냈지만 유비는 거들떠도 보지 않았고 이참에 자신이 황제가 되겠다는 야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궁지에 몰려있던 경제에게 갑자기 생각난 게 있었으니 바로 아버지 한문제에 위급한 일이 생기면 주화부와 상의하라는 유언이었죠. 그렇게 경제는 주화부를 불러 총사령관으로 삼고 5초에 난을 진압하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주화부는 오나라 군과 정면 승부를 하면 승산이 없다고 생각해 전쟁을 장기전으로 끌고 가면서 오나라의 보급을 끊으려는 작전을 생각했죠. 그렇게 군대를 출진시켰는데 조섭이라는 인물이 주화부의 앞을 막아서며 오나라는 아마 보급을 끊으려는 것을 눈치채고 주화부가 가는 길목에 매복하고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주화부는 다른 길로 진군을 했는데 실제로 주화부가 가려던 길목에는 오군의 정예병이 매복을 하고 있었고 하마터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에 주화부는 즉시 조섭을 자신의 참모로 삼았습니다. 한편 반란군은 양나라를 한참 공격 중이었는데요. 위기에 빠진 양여왕 유무는 주화부에게 구원을 요청했지만 주화부는 군대를 둘로 나누면 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다는 이유로 구원 요청을 거절했죠. 그러자 열받은 유무는 형인 경제에게 사신을 보내 주화부에게 자신을 좀 도와주라는 명령을 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이에 경제도 주화부에게 얼른 양나라에 구원병을 보내라 명령했지만 주화부는 경제의 명령마저도 거부했죠. 구원병이 오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게 된 양나라는 배수의 진이라도 친 것마냥 죽자사자 전투에 임했고 결국 반란군의 군대를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화부는 병력을 뒤로 돌려 반란군의 후방을 습격했고 보급로를 박살내는데 성공했죠. 양나라를 굴복시키기엔 힘에 부쳤던 반란군은 주화부를 공격했지만 창읍에 틀어박힌 주화부의 군대는 조금의 대응도 하지 않았고 그렇게 시간을 질질 끌자 결국 보급이 끊기고만 반란군은 혼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보급로가 끊기고 지칠 대로 지친 반란군은 내분이 일어나기 시작했으며 결국 모든 반란군은 각자 자기네 나라로 퇴각을 시작했죠. 이때를 기다리고 있던 주화부는 일제히 총공격 명령을 내렸고 주화부의 군대의 강력한 공격을 받고 궁지에 몰린 초나라왕 유무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그 외에 교서왕 유왕, 교동왕 유운거, 치천왕 유연, 제남왕 유벽광, 조왕 유수까지 모두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그들의 땅은 한나라에 흡수되고 말았죠. 오왕 유비는 동월 지역까지 도망쳤지만 결국 동월에서 유비를 죽이고 주화부에게 항복하면서 불과 3달 만에 반란은 진압되었습니다. 그렇게 주화부는 흉노의 공격도 막아내고 5초 7국의 난까지 평정한 한나라의 영웅이 되었죠. 이에 경제는 굉장히 기뻐하며 아버지 주발과 함께 이대가 한나라를 구하는 혁혁한 공을 세웠다고 칭찬해 주었고 주화부의 명성과 신망은 높아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5년 후 주화부는 승상이 되어 최고 권력자가 되었는데 아버지와 함께 이대가 승상의 지위에 오르는 대단한 일을 해낸 것이었죠. 하지만 그런 주화부에게 엄청난 불만과 적개심을 가지게 된 인물도 있었으니 그는 바로 양효왕 유무였습니다. 이후 양효왕은 허구한 날 조정에 들어와 주화부의 험담을 늘어놓았는데 그때마다 그의 어머니이던 효문왕후도 합세해 주화부를 물어뜯은 것이죠. 주화부 역시 양효왕이 자신을 헐뜯고 다닌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반란도 진압했고 원칙을 지키며 승상직을 수행하고 있으며 다른 나쁜 짓도 하고 있지 않고 깔끔하게 일을 처리하고 있다 보니 크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제와 주화부 사이가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경제가 태자이던 유영을 폐위하려고 할 때 원칙주의자였던 주화부가 아주 격렬하게 반대를 했기 때문이었죠. 그러자 승상이던 주화부의 말을 완전 무시할 수 없었던 경제는 결국 주화부의 말을 들어줬지만 마음속에 앙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효경왕후 왕씨가 자신의 오빠인 왕신을 제후로 봉해달라고 경제에게 요청했고 경제는 이 문제를 대신들과 상의했지만 승상이던 주화부는 한고제가 과거 유씨가 아닌 사람은 왕이 될 수 없고 공을 세운 것이 아니면 제후가 될 수 없다 라는 말을 들어 아무런 공이 없는 왕신이 어떻게 제후가 될 수 있냐며 완강하게 반대를 했죠. 그렇게 주화부는 본의 아니게 경제와 양효왕, 효경왕후 그리고 효문왕후에게까지 미움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흉노족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 족장 5명이 한나라로 귀순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경제는 이들을 받아들이며 제후로 봉해주려고 했지만 또 다시 주화부는 강력히 반대를 하고 나선 것이죠. 하지만 경제는 너무 원리원칙만 내세우고 융통성이라고는 일도 없는 주화부의 간언을 듣기 싫어했고 결국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고 족장들을 제후로 임명했습니다. 그러자 주화부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병이 생겼다는 핑계로 사직해버렸는데 이에 경제는 바로 주화부를 실각시키고 어사대부 유사를 승상으로 삼았죠. 시간이 흘러 경제는 그래도 공이 많았던 주화부의 마음을 떠보기 위해 주화부를 궁으로 불러 연회를 베풀었는데요. 경제와 신하들 앞에는 산의 진미가 차려졌던 반면 주화부의 상에는 자르지도 않은 큰 고깃덩이만 덩그러니 놓여있는 것이었죠. 숟가락이나 젓가락은 물론 고기를 자를 칼도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주화부는 시종들이 실수한 것이라 여겨 시종을 불러 젓가락을 달라고 했는데 이 모습을 본 경제는 이렇게 큰 고기도 자네에겐 부족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었죠. 주화부는 그제서야 황제가 자신을 놀리는 걸 알게 되었고 화가 나 씩씩거리며 황제에게 인사를 올린 후 대전 밖으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는 경제가 원칙에서 벗어난 짓을 했을 때 얼마나 유연하게 대처하는지 주화부를 시험해 본 것이었는데 자신의 속내를 다 드러내 보이며 뒤돌아 나가버리는 모습을 보이자 경제는 자신의 뒤를 이은 어린 황제의 신하가 되기는 힘들겠구나 생각을 했고 그를 제거하기로 마음먹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주화부의 아들이 트집 잡힐 만한 일을 저지르고 마는데요. 당시 사람이 죽으면 묘에 부장품을 함께 묻는 풍습이 있었는데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묻을 부장품으로 황실 물품만 납품하는 공장의 순장용 갑옷과 방패 500개를 주문했던 것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크게 문제는 없었는데 이후 인부들에게 돈을 제대로 주지 않자 화가 난 인부들이 관청에 고발을 하고 만 것이죠. 그러자 주화부 아들에게 황실의 물건만 만드는 곳에 주문한 것은 황제의 물건을 탐낸 것이고 만든 물품들이 병장기인 것은 모반을 꾀했다는 죄가 덮어 씌워졌습니다. 또한 경제는 주화부를 당장 잡아들여 신문을 하라 명했죠. 신문 도중 주화부에게 반란을 일으킬 생각이었냐고 묻자 주화부는 주문한 병장기들은 모두 순장용 물품인데 저걸로 어떻게 반역을 저지를 수 있다는 말인가? 라고 말했죠. 그러자 신문관은 그러면 죽은 후에 반란을 일으키려고 한 것 아니냐라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주화부는 황제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구나 라고 판단했고 그 이후부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먹지 않다가 단 5일 만에 피를 토하며 굶어 죽고 말았죠. 그렇게 과거 한해군의 군수직을 하고 있을 때 만났던 허부의 예언이 정확하게 일치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한나라가 멸망할 수도 있는 수많은 위험에서 한나라를 구해내고 한신 이후 전한 최고의 장군 중 한 명이라고 불릴 정도의 대단한 인물이었지만 조금만 융통성을 발휘했더라면 더 위대한 인물이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은 아쉬움이 남는 인물이죠. 부러질지언정 휘어지지 않겠다라는 말이 딱 주화부를 두고 한 말인 것 같네요. 전한의 승상까지 오를 만큼 능력은 출중했지만 너무나도 강직한 성격 탓에 결국 굶어 죽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주화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정말 놀라운 인물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겁니다.
고구려가 멸망한 후 당나라로 끌려간 유민의 후손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세계사를 바꾼 고선지라는 장군이었죠. 영국의 유명한 고고학자 오렐스타인은 고선지의 원정은 한니발과 나폴레옹의 업적을 뛰어넘는다고 말했습니다. 한니발과 나폴레옹이 해발 2000m의 알프스를 넘었다면 고선지는 무려 해발 4000m의 파미르 고원을 넘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엄청난 인물이 결국 억울하게 죽음을 맞게 되는데요. 오늘은 고구려가 멸망한 후 당나라 장군이 된 고선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선지의 아버지 고사계는 고구려 멸망 후 당나라의 전쟁포로로 끌려온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굴복하지 않고 당나라 군대에서 차근차근 자신의 실력을 인정받았죠. 당시 고구려 유민들은 정말 힘든 시절을 보냈는데요. 수만 리 떨어진 사막지대까지 쫓겨나서 살아야 했기 때문이죠. 고선지도 어린 시절을 장안에서 서역으로 가는 길목인 양주에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나라가 이민족 출신 장군들을 적극 활용하는 번장제도를 운영했는데 아버지 고사계가 서역의 사진에서 장군으로 복무하면서 쌓은 공로 덕분에 고선지도 20여 세의 유격장군이 될 수 있었죠. 그런데 사서에는 재미있는 기록이 나옵니다. 고선지의 용모가 말쑥하고 수려해서 무장답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버지 고사계는 아들이 너무 문약해 보이는 것을 늘 걱정했다고 하죠. 하지만 고선지는 이를 처리하는데 영민하고 도량이 넓으며 용감해서 말타기와 활쏘기를 잘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734년 고선지에게 인생을 바꿀 기회가 찾아옵니다. 아버지 고사계를 따라 쿠차로 향하게 된 거죠. 쿠차는 안서도 호부가 위치한 곳으로 천산산맥에서 흘러내린 눈 녹은 물이 만든 오아시스 도시였습니다. 북쪽으로는 투르크족 국가들, 서쪽으로는 서역 국가들, 남쪽으로는 티베트가 경계하는 당나라의 서부 최전선 군사기지였죠. 여기서 고선지는 하급장교로 시작해서 여러 전투에 참가하게 됩니다. 739년에는 서돌골의 한 갈래인 튀르기시를 정벌하는 전투에 참가했는데요. 이 전투에서 당군은 탈라스성을 점령했는데 이때 안서절도사는 강족 계열의 부몽영찰이었죠. 그런데 이 부몽영찰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고선지에게 큰 시련을 안겨주게 됩니다. 고선지가 점점 두각을 나타내자 부몽영찰은 시기심을 느꼈고 심지어 개똥 같은 고구려놈이라고 욕을 했다는 기록도 남아있죠. 그런데 747년 고선지에게 진짜 기회가 찾아옵니다. 지금의 파키스탄 북쪽 산악지대에 소발률이라는 작은 왕국이 있었는데 이 나라가 티베트와 결혼동맹을 맺으면서 당나라를 배반한 겁니다. 이에 여러 안서절도사들이 소발률국을 공격했지만 모두 실패했죠. 티베트군이 강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산악 전투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이때 당현종은 고선지를 행영절도사라는 임시절도사로 임명하고 기병과 보병을 합쳐 1만 명을 주어 소발률국을 토벌하라는 명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쿠차에서 소발률국으로 가려면 파미르 고원을 넘어야 했는데 파미르 고원은 해발고도 4000m가 넘는 고지대였던 것이죠. 알프스가 유럽 중앙을 가로막고 있다면 파미르는 중앙아시아를 가로막고 있으며 세계의 지붕이라 불리는 곳으로 힌두쿠시 산맥과 천산산맥, 히말라야 산맥이 여기서 뻗어나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고선지는 군사 1만 명을 이끌고 쿠차에서 서쪽으로 향했고 오아시스 도시들을 거쳐 소르게 도착한 다음 방향을 남쪽으로 돌렸죠. 이제부터는 여름에도 얼음이 뒤덮인 만년설의 파미르 고원을 넘어야 했습니다. 추위와 고산병이 고선지와 병사들을 괴롭혔지만 고선지군은 우여곡절 끝에 결국 파미르를 넘을 수 있었죠. 파미르를 넘어서니 연운보라는 소발률국의 요새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 요새는 가파른 산성으로 높은 암벽 위에 우뚝 서 있었고 그 아래는 질퍽거리는 습지였으며 곳곳에 목책이 쳐져 있었는데요. 가뜩이나 당시엔 우기였기 때문에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이때 티베트군은 고선지의 군사들이 지치기를 기다렸는데요. 하지만 고선지는 여기서 놀라운 작전을 선보입니다. 장수들에게 정예 병마를 선발하게 하고 1인당 3일치의 식량만 지니도록 했죠. 그리고 7월 12일 진시까지 연운보에 도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밤을 새워 진군에 방심하고 있던 적에게 기습작전을 펼치려는 계획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고선지 군대는 밤중에 조용히 신도하라는 강을 건넜고 그렇게 순식간에 기습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고선지의 기습은 대성공이었는데요. 당군이 예상치 못한 새벽 시간에 기습해오자 티베트군은 무참하게 패배하고 말았죠. 전투는 오전 중에 끝났고 불과 두어 시간 만에 1만여 명의 티베트군 가운데 5천여 명이 사망하고 나머지는 도망쳤습니다. 연운보를 점령한 고선지군은 곧이어 소발률국 수도로 진군했죠. 그런데 여기서 또 탄구령이라는 해발 3800m의 높은 고개를 넘어야 했습니다. 이 고갯길의 계곡은 발을 잘못 디디면 수천 길 낭떠러지에 추락하는 험난한 길이었죠. 만년설이 뒤덮인 힌두쿠시 산맥의 지맥을 넘어야 했기 때문에 이 고개를 넘은 당나라 장수는 이전에 없었는데요. 그렇기에 소발률국과 티베트는 설마 당군이 저 높은 고개를 넘어올 것이라고 상상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선지는 그 험한 고개를 넘고야 말았고 소발률국 수도 코앞에 당군이 나타나자 수령과 군대, 백성들이 깜짝 놀라 산으로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소발률국 왕과 티베트 공주는 높은 곳에 뚫어놓은 석굴로 도망갔죠. 고선지는 그곳과 티베트를 연결하는 다리를 끊어버렸는데요. 계곡이 워낙 험준해서 티베트군이 다리를 놓으려면 1년 이상 걸렸기 때문에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어진 소발률국 국왕은 결국 석굴에서 나와 항복했습니다. 그런데 고선지가 소발률국을 평정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불룸국과 대식국 등 서역 72개국이 모두 깜짝 놀라 당나라에 귀순해왔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부몽영찰이 또 태클을 거는데 자신이 황제에게 보고해 이 모든 공을 자신의 공으로 만들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부몽영찰은 현종에게 고선지의 죄를 고하고 벌을 줄 것을 청했지만 이때 군 감독을 맡고 있던 변영성이라는 환관이 황제에게 고선지를 변호해 주었던 것이죠. 고선지가 기이한 공을 세우고도 지금 장차 죽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는 소상한 내용을 보고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고선지는 벌을 받지 않게 되었고 오히려 안서절도사로 승진할 수 있었죠. 그리고 이후 750년 걸수국이 티베트와 연합해서 토하라를 공격하려 하자 토하라가 당나라의 도움을 요청했고 이에 고선지는 파미르 서쪽으로 진격해 걸수국을 정벌하고 복속시키기도 했습니다. 또한 아랍과 페르시아 지역에서 아바스 왕조가 우마이야 왕조를 멸망시키고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진출했는데 이제 중앙아시아를 놓고 당나라와 이슬람 세력이 대회전을 벌일 상황이 오고야 말았죠. 당시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지역에는 석국이, 사마르칸트에는 강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바스 왕국 군대가 서쪽에서 밀려오자 이때 석국 국왕은 신흥 세력인 아바스와 외교 관계를 맺자고 주장했고 부왕은 예전처럼 당과의 관계를 유지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석국 내의 의견이 갈리자 북쪽 투르크계 나라인 튀르기시도 당나라를 떠나려고 했죠. 고선지는 현종에게 석국과 튀르기시를 정벌해서 서역 전체의 종주권을 확실하게 장악하겠다고 청원했고 그렇게 현종의 원정 허락이 내려졌습니다. 그렇게 고선지는 실크로드를 따라 타슈켄트로 정벌에 나섰죠. 이번 정벌은 천산산맥을 넘어야 했지만 파미르를 넘는 것보다는 쉬웠고 751년 정월 고선지는 석국과 튀르기시는 물론 9개국의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아바스군과의 대회전을 앞두고 1차전은 고선지가 승리했지만 여기서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고선지는 석국을 토벌 후 석국왕실을 털어 온갖 금은보화를 당현종에게 보냈던 것이죠. 그런데 당 조정이 장안으로 압송되어 온 석국의 왕을 처형해버린 것입니다. 당나라는 그동안 정벌한 나라의 군왕을 수도로 압송하긴 했지만 살려는 줬었는데 석국왕은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에 궁궐이 약탈당하고 부왕이 살해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석국의 왕자는 붕괴했고 아바스 왕조가 지배하는 사라센으로 도망을 치고 말았죠. 석국 왕자는 서역의 여러 나라에 사신을 보내서 반당 걸기를 호소했으며 석국 왕자의 호소에 당나라에 복수하기 위한 서역 제국의 연합군이 형성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고선지도 급히 한족 군대와 당에 충성하는 서역 부족을 모아서 대항군을 조직했죠. 그리고 고선지는 군대를 이끌고 탈라스를 목표로 진격했습니다. 탈라스는 지금 키르기스스탄 서부 탈라스주의 주도로 탈라스강이 흐르는 곳이었는데요. 마침내 세계사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탈라스 전투의 서막이 펼쳐졌죠. 751년 7월 두 군대는 탈라스 강가에서 대치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고선지의 병력 수는 2만 4천에서 6, 7만까지 다양한데 실제 전투에 투입된 병력은 2만 정도로 추측된다고 하죠. 이슬람 연합군의 수는 과장해서 20만이라고 하는데 아바스 측 숫자가 많았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숫자로 하는 게 아니죠. 아바스 군대의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고선지는 서역을 3차례 정벌해서 성공한 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당나라에서 석국왕을 죽인 것이 또 이 전투에서 영향을 끼치는데요. 바로 당군에서 배신자가 나왔던 것입니다. 서역의 민족들이 대거 당의 복속에서 이탈한 것이죠. 두 개의 거대한 세력이 대치할 때 약소민족은 누가 이길 것인지에 목숨을 거는데 신흥 이슬람 세력이냐 기존의 지배자 중국이냐의 갈림길에서 서역인들은 대거 이슬람의 아바스 왕조 쪽으로 지지를 돌려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전투의 향방을 결정지어버렸죠. 전방에 있던 바란나와 후방의 카를루크가 배신한 상황에서 고선지는 사면초가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고선지군은 대참패하고 말았죠. 아랍 측 자료에 따르면 당나라 7만 군사 중 5만이 전사하고 2만이 포로로 잡혀갔다고 합니다. 탈라스의 패전으로 당나라의 서역 지배권은 붕괴되고 말았는데요. 넓이로는 중국 한족의 거주지역보다 넓은 곳이 떨어져 나가 독립하거나 아바스의 지배권에 들어갔죠. 러시아의 동양사학자 바실리 바르톨트는 이 역사적인 날이 중앙아시아의 운명을 바꾸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때부터 중앙아시아는 중국이 아니라 이슬람으로 방향을 돌리게 되었기 때문이죠. 탈라스 전투는 고선지와 당나라에게 패배를 안겨줬지만 당대 최대 선진국이었던 중국의 문물이 전해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아바스군은 수천 명의 당나라 포로들을 사마르칸트로 데려갔는데 이들 중에는 당나라의 선진 기술을 가진 고급 기술자와 지식인이 있었고 이들에 의해 제지술과 나침반이 아랍을 거쳐 유럽에 전파되었죠. 탈라스 전투에서 패한 고선지는 안서절도사 자리에서 물러나 하서절도사라는 한직으로 밀려났습니다. 하지만 755년 고선지에게 또 한 번의 기회가 찾아왔죠. 절도사 알록산이 반란을 일으켜 파죽지세로 당의 수도 낙양을 점거하고 장안으로 향한 것입니다. 이때 당현종이 고선지를 토벌군 부원수로 임명한 것이죠. 토벌군 원수는 황족이므로 고선지가 사실상 사령관을 맡은 셈이었습니다. 그렇게 당군 사령관이 된 고선지는 낙양과 장안 사이에 있던 동관이라는 협곡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당시 당군은 기세를 올리고 있던 반란군의 진군을 저지할 여력이 없었기에 반란군이 동관을 공격할 때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서 공세를 취할 요량으로 시간을 끌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고선지를 늘상 따라다니던 감군 변형성이 고선지를 모함했는데요.
이에 판단력이 흐릿해져 있던 황제는 고선지에게 차명을 처하라고 명했습니다. 고선지가 죽을 때 군중들 모두가 원통하다고 크게 외쳤다고 하죠. 그렇게 고선지는 억울하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후 가서한이라는 인물이 당군의 총사령관이 되었고 그 역시 난공불락의 요새인 동관에서 반란군을 저지하고자 했죠. 그러나 간신 양국충이 당현종을 독촉해 군대를 이끌고 나가 싸우라 명령했고 고선지가 참수당한 사례를 떠올린 가서한은 결국 동관을 나갔다가 처참하게 대패해 당나라의 수도인 장안까지 함락당했으며 당현종은 도망치다가 애첩 양귀비까지 잃었고 자신도 반강제적으로 당숙종에게 양위하는 비참한 상태로 전락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고선지의 전술적 판단이 옳았지만 모함으로 인해 억울한 죽임을 당했던 것이죠. 중국 민간고사에는 중국 역사 10대 원장이 있는데 고선지가 그 10명에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원장이란 원통하게 죽은 장수를 말하는 것이죠. 이 10대 원장에는 한신, 악비, 원숭왕 같은 유명한 장수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0명 중 9명이 한족이지만 고구려 후손인 고선지가 포함된 거죠. 한족 중심의 사관을 가지고 있는 중국인들에게도 고선지는 억울하게 죽은 장군으로 기억되고 있는 겁니다. 고선지의 업적을 보면 정말 놀라운데요. 파미르 고원과 힌두쿠시 산맥을 넘나들며 서역을 정벌했고 탈라스 전투에서는 비록 패했지만 세계사를 바꾸는 전투를 치렀기 때문이죠. 그의 전략적 판단력과 군사적 재능은 당대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오렐스타인이 동아시아의 한니발이라고 칭송한 것도 이해가 되죠. 특히 탈라스 전투를 통해 제지술이 서방으로 전해지며 세계사 발전에 기여를 한 사람이 고구려 출신 인물이었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네요. 고구려 유민에서 시작해 당나라 최고 장군이 되었지만 결국 억울하게 죽음을 맞은 고선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중국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명장 중 한 명인 단도제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그는 자신을 죽이려는 황제에게 어찌하여 당신들이 쌓은 만리장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려는 것입니까? 라며 외쳤다고 하는데요. 자신을 스스로 만리장성이라고 말하는 이 단도제라는 인물은 대체 누구일까요? 그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6개 주랭랑의 그 36개를 만든 사람으로 추정되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은 36개 중 마지막 계략인 주랭랑조차 쓸 수 없었던 비극으로 끝났죠. 오늘은 뛰어난 명장이었던 단도제가 어쩌다가 억울한 죽음을 맞이했는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단도제는 고평군 금양현 출신으로 어린 나이에 부모를 모두 잃고 그의 형제들은 모두 당숙인 단빙지 밑에서 자라야 했죠. 하지만 이런 불행한 시작에도 불구하고 단도제는 예의를 중시하고 형제자매들과의 우애로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미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품성을 보여준 것이었죠. 그리고 404년 그의 인생을 바꿀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동진의 장군 유유가 황희를 찬탈하고 환초를 건국한 환현을 토벌하기 위해 군사를 일으켰을 때 단도제는 형인 단소, 단지와 함께 유유의 거병에 참가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단도제의 화려한 군사 경력이 시작되었죠. 이후 건무장군 참군사, 정서장군 참군사를 역임해 대활약 끝에 노산에서 일어난 반란까지 토벌하고 환초의 이대왕제 환진까지 붙잡으며 보국장군, 남양군 태수로 제수되었으며 오흥연호 등후에 봉해지기도 했습니다. 이후 410년부터 본격적인 활약이 시작되는데요. 노순의 봉기를 시작으로 각지에서 도적들이 일어나자 단도제는 양무장군과 천문군 태수가 되어 곽기생을 토벌했습니다. 그 후 유도규를 따라 환겸, 술림 등을 차례로 토벌하며 가는 곳마다 적을 격파했죠. 서도복이 공격해 들어왔을 때도 유도규 휘하에서 대활약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단도제가 정말 특별했던 건 단순히 전투를 잘한 것만이 아니었죠. 416년 유유의 후진 정벌 때 일어난 일을 보면 그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단도제는 선봉이 되어 회수와 비수에서 출병했고 향하는 곳마다 동진군이 항복했죠. 허창에서는 후진의 영삭장군 요탄과 양업을 사로잡았고 성고에서는 위화의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낙양에서는 요광이 항복하며 무려 4,000명의 포로를 잡게 되었죠. 그런데 여기서 단도제 휘하 장수들이 제안한 건 정말 끔찍했는데요. 포로들을 모두 죽이고 그 시신으로 경관을 쌓자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도제는 곧장 바로 지금 죄인을 벌주고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라고 말하며 포로들을 모두 돌려보내 주었죠. 단도제의 이 행동에 감격한 후진의 많은 사람들이 또 항복해왔습니다. 그는 진짜 명장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인데요. 단순히 적을 죽이면서 적의 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적의 마음까지 감동시키는 인격적인 리더십을 보여준 것이죠. 그러던 420년 유유가 동진의 마지막 황제로부터 선양을 받고 제위에 올랐습니다. 바로 유송의 초대 황제인 무제가 된 것이죠. 무제에게 최고의 신임을 받던 단도제는 이때 호군장군으로 전임되고 상기상시가 더해졌으며 영수연공으로 전봉되고 거기다가 단양윤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무제가 병이 위독해질 때는 반검 20명까지 받았고 무제가 승하할 때는 유의부를 잘 보좌하라는 고명까지 받았죠. 이 정도면 정말 최고의 신임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422년 무제가 승하하고 유의부가 즉위해 제2대 황제인 소제로 즉위했는데요. 문제는 유의부가 정사는 내팽개쳐놓고 놀기만 좋아했던 것이죠. 심지어 무고한 사람을 채찍으로 때리는 것을 재미로 삼고 후원에서 주막을 열어 술장사를 하기까지 한 암군의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소제는 단도제를 남현주 자사로 전출시켜 버리기까지 했죠.
그런데 1년 후인 423년에 북이군이 동양성에서 청주 자사 축기를 포위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단도제는 이를 토벌하기 위해 동양성으로 출병했는데요. 그러자 단도제가 도착하기 직전에 북이군이 군용과 공성용 무기를 불태우고 달아났는데 그 이유는 바로 단도제가 온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겁을 집어먹고 도망갔던 것이죠. 그런데 조정에서는 수상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었는데요. 유송의 개국 공신이던 서선지가 소제와 함께 나라를 개판으로 만들고 있던 여릉왕 유의진을 폐서인할 계획을 단도제에게 미리 알렸는데 단도제가 이에 동의하지 않았던 것이죠. 단도제가 여러 차례 불가하다고 말했지만 서선지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렇게 유의진은 서선지 일파에 의해 폐서인되어 유배를 보내졌으며 결국 서선지 일파가 보낸 자객에게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거기다가 서선지는 막장 황제 유의부까지 폐위시킬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때 단도제를 끌여들일 마음을 먹고 핑계를 대서 단도제를 조정으로 불러들였죠. 단도제가 건강에 도착했을 때 서선지는 유의부 폐위 계획을 알렸고 단도제는 하는 수 없이 모른 척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흥미로운 건 유의부의 폐위를 앞두고 일어난 일인데요. 단도제는 거사를 치르기 전까지 영군 장군인 사회와 함께 영군부에 들어가 머물렀는데 사회는 긴장해서 잠을 이루지 못했지만 단도제는 깊이 잠들어 있었던 것이죠. 이때 사회는 배짱이 있고 담이 큰 단도제를 보고 탐복했다고 합니다. 이후 서선지 일파는 역시나 후원에서 술 마시며 놀고 있던 유의부를 공격해 폐위시켰고 그렇게 의도왕 유의룡이 다음 황제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위에 오른 문제는 3년 후인 426년 서선지, 불양, 사회가 형님들을 죽인 죄행을 공개하고 그들을 주살하라는 명을 내렸는데요. 결국 서선지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불양은 처형되었으며 사회는 형주군을 이끌고 반란을 일으켜버렸죠. 이때 단도제는 도원지의 후속 부대로 사회를 토벌하기 위해 출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요. 문제 유의룡이 도원지와 단도제를 파견할 때 단도제에게 계책을 물었는데 단도제는 이렇게 대답했죠. 소신이 옛날 사회와 함께 북벌에 종군하며 관중에 입성할 10가지 계책 중 사회는 9가지 계책을 갖고 있었습니다. 재능과 지모는 명석하여 마땅히 사회와 대적하기는 어려우나 소신은 사회의 지모를 다 알고 있고 사회는 소신의 용맹함을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왕명을 받들어 토벌에 나선다면 틀림없이 싸우지 않고 사로잡을 것입니다. 라며 자신만만하게 대답했다고 하죠. 그런데 대단한 점은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사회는 단도제가 서선지와 함께 처형되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단도제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동요했습니다. 결국 사회의 군대는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대로 붕괴되었고 단도제는 사회의 반란을 수월하게 토벌하게 되죠. 이후 430년 문제는 도원지에게 병력을 주고 북위를 침공해 열화성을 빼앗았지만 북위의 맹렬한 반격에 계속 패배하며 활대지역까지 후퇴하게 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에 단도제는 도독정 토제군사가 되어 출병하게 되죠. 이후 북위의 숙성건과 만났을 때 이를 물리쳤고 시렵고결과의 전투에서도 그를 격파하며 활약했지만 결국 활대가 함락돼서 철군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보여준 단도제는 정말 뛰어난 지휘 능력을 발휘하며 큰 타격 없이 후퇴할 수 있었죠. 여기서 잠깐 단도제와 36개의 관계에 대해 말씀드릴 텐데요. 남제서의 왕경 직전에 보면 단공 36책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단공은 바로 단도제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는 사서에 단공 36책이라는 명칭이 처음으로 등장한 것인데요. 병서를 체계적으로 공부한 적이 없는 왕경칙조차 단공 36책을 언급했다는 건 당시 그의 계책을 담은 병서가 널리 유포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왕경 직전에 인용된 구절 자체도 현존 36개의 36번째 계책과 일치하죠. 바로 주랭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도제가 병법 36개를 지었다는 건 아직까지 정확히 확인된 바가 없죠. 어쨌든 타이밍을 잘 맞춰 무사히 철군한 단도제는 사공으로 진이되었습니다. 하지만 단도제의 성공이 오히려 그의 불행의 시작이 되고 마는데요. 여러 차례 전공을 세워 명성이 유송 전체에 자자해지자 조정에서는 단도제의 명성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단도제의 수하 장수들은 백전연마의 장수들이었고 아들들 또한 뛰어난 재능을 가졌었기 때문에 조정에서는 아예 단도제가 사마이가 아닌지 어찌 알겠냐는 의문까지 나올 정도였죠. 사마이는 다들 잘 아시겠지만 위나라에서 실권을 잡고 자식들까지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결국 진나라 건국의 기반을 만든 인물인데 단도제가 사마이처럼 언젠가 황제 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는 의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심지어 문제 유의룡이 여러 차례 병으로 누우며 위독해지자 팽성왕 유의강은 문제를 찾아가 폐하께서 승하하신다면 단도제를 통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던 것이죠. 이 말에 흔들린 문제는 결국 치명적인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바로 단도제를 조정에 불러들여 체포했던 것이죠. 단도제는 자신이 체포될 때 어찌하여 당신들이 쌓은 만리장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려는 것입니까? 라고 하며 역사에 길이 남은 말을 남기게 됐는데요. 자신이 나라를 지키는 만리장성 같은 존재인데 왜 스스로 그걸 무너뜨리려 하느냐는 절규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436년 단도제는 어이없이 처형되고 말았고 그의 신복들과 가족들 역시 모조리 목숨을 잃었죠. 특히 설동과 고진지는 단도제의 신복으로 용력이 있었으며 당시 사람들은 장비와 관우에 비견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단도제가 처형된 다음날 문제는 대사면을 단행했는데 아마 자신이 한 일에 대한 후회가 있었던 것 같죠.
한편 단도제가 처형되었다는 소식은 북위에도 전해졌는데 북위 사람들의 반응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단도제가 살아있을 때는 단도제의 그림을 그려 귀신을 쫓기도 했을 정도로 그를 두려워했는데 단도제가 처형된 이후 북위에서는 단도제가 죽었으니 남쪽은 두렵지 않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적국에서도 인정할 정도로 단도제의 군사적 능력이 뛰어났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죠. 하지만 훗날 의욕 있게 추진한 북벌이 실패하자 문제는 단도제가 살아있었다면 어찌 여기까지 왔겠는가 라고 말하며 단도제를 처형한 것을 후회했다고 합니다. 결국 뒤늦게 문제 자신도 단도제의 진짜 가치를 깨달았던 것이죠. 그가 죽고 시간이 꽤 흐른 당나라에서는 782년 안진경의 건의에 따라 고금의 명장 64명을 추봉하고 사당을 세웠는데 이 64명의 명단에 단도제가 포함되었습니다. 송대에는 당나라의 관례에 따라 72명을 추봉했을 때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17사백 장전에서는 단도제의 이름이 올라갔죠. 이는 후대 사람들도 단도제의 군사적 능력과 업적을 높이 평가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제 유효를 도와 유송이 건국되는데 많은 공적을 쌓았고 그 이후로도 적들의 공격을 막아내는 등 유송의 수호자로서 역할을 다했지만 너무 많은 공적과 명성으로 인해 황제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 목숨을 잃은 단도제의 이야기를 보면 마지막 최후는 다르긴 했지만 임진왜란 때 선조의 온갖 시기 질투를 받았던 이순신 장군의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한나라를 지탱해준 명장이었지만 어이없게 목숨을 잃게 된 단도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